안녕하세요. 예전에 누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글을 쓰는 것을 읽는데 그러더라고요. 직장에서 상사가 당신을 괴롭힐 땐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목적이 있는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나를 괴롭혀서 본인이 얻어가는 것이 분명하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나를 괴롭히는 거래요. 금전적으로 이득을 볼 수도 있고 경영진이나 오너에게 인정받을 수도 있고요. 어떻게든지 괴롭히는 쪽에서는 얻는 것이 있으니까 나를 괴롭히는 것이라고. 자, 그렇게 따지면 한번 묻고 싶습니다. 몰상식한 나의 시댁, 그리고 개념 없는 나의 시누이, 대체 나한테 뭘 얻고 싶어서 결혼하고 나서 내내 그렇게 괴롭힘을 당했어야만 했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 개념 없는 인간이 제대로 대답해 줄 리 없고, 저도 나름대로 참교육을 시전한 입장이라 속은 시원하지만 아직도 그 조망만한 대가리에서 나온 생각을 모르겠단 말이죠. 대체 왜요? 사실 저랑 신우이요, 인정하고 싶진 않지만 하늘이 내려준 인연이다 싶어요. 돌고 돌아 다시 만난 인연이거든요. 학창시절 때까지만 하더라도 뭐 그렇게 친하진 않았지만 여느 사연들에서 들었던 것처럼 학폭 가해자와 피해자로 만날 정도로 그렇게 사이가 안 좋진 않았어요. 당시에 전 세상 물정 하나 모르는 순진무구한 사람, 늘 모범생으로 살아왔던 사람이라 교실 한 구석 뒤편에서 조용히 마음 맞는 친구들이랑 시간을 보내는 사람 축에 속했었고, 저희 신우이 같은 경우에는 꾸미는 거 좋아하고 목소리가 커서 항상 주변에 비슷한 친구들이 모여있던 사람이었거든요. 옛날에 정말 다들 학폭이 심했었나요? 저희 학교는 안 그랬거든요. 옛날엔 불량 학생들을 딱 불량 학생들끼리 모여서 지들끼리 사고치고 돌아다니고, 학교 내에서는 학폭이라고 불릴 정도의 괴롭힘은 크게 없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이건 역시 제가 너무 조용한 학창시절을 보냈기에 제 기억이 미화된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요. 친구야, 너 이거 화장품 새로 산 거야? 나 이거 빌려가서 한 번만 써봐도 될까? 이거 한 번도 못 써봐가지고 내가 딱 일주일만 빌려갔다가 돌려줄게. 아니, 그거 우리 삼촌이 출장 갔다가 사다 주신 거라 안 될 것 같은데? 야, 너는 왜 일진처럼 굴고 그래? 우리 그냥 여기서 한 번만 발라봐도 괜찮아? 무슨 화장품을 일주일씩 빌려가. 너 일진이야? 미안해. 얘가 그냥 한 소리야. 오히려 제 기억의 학창시절은 되게 성격 좋은 친구였던 것 같아요. 주변엔 불량한 친구들이 항상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본인은 거기 빠지지 않았다고 해야 되나? 오히려 그들의 목줄이 되어지는 느낌도 없잖아 있었고요. 그래서 저 같은 모범생들이 위기 상황에 빠졌을 때 구해줬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죠. 고맙다고 간식 같은 거 뭔가를 사다 줬던 기억도 있어요. 듣기로는 집이 무슨 사업을 한다고 그러니까 들고 다니는 것들도 보면 일반적으로 학생들이 들고 다닐 수준의 물건들이 아니었고요. 고가의 지갑에 가방에 처음엔 집에서 엄마가 쓰시는 물건을 몰래 들고 나왔나 생각했는데 친구가 말해주길 집이 워낙 부자여가지고 저런 물건 사는 것 정도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편견을 갖는 게 아니라요. 꼭 집이 저렇게 여유로운 사람들이 마음도 좀 여유로운 것 같더라고요. 거기다가 원체 타고난 성격이 좋으니까 여기저기 베푸는 거 좋아하고 친구들한테 턱턱 쏘는 거 좋아하고 그러니까 주변의 친구들이 당연히 끊일 리가 없는 거고요. 전 가지고 있지 못한 성격이라 그런지 보기만 해도 조금 부끄러울 때가 종종 있긴 했어요. 그것도 잠시죠. 난 피곤해서 저렇게는 못 산다 하고 혀를 내둘렀지만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인기란 거 정말 거품 같은 거더라고요. 야, 소정아, 니네 집 완전히 쫄딱 망했다면서? 너 학교 와도 괜찮은 거야? 너 학교 왔다가 니네 아빠 빚쟁이들 학교까지 쫓아오면 애들한테 무슨 피해야? 다음 학기에 들어서 그 애가 부쩍 엎드려 있는 날이 많아졌어요. 듣자 하니까 집에서 하던 사업이 그야말로 쫄딱 망했대요. 동네가 좁아서 뭐 한 사람이 이 일을 한다고 하면 주렁주렁 엮여 있는 경우가 보통 많은데 그래서 소정이의 집이 망하면서 피해를 보게 된 집들이 꽤나 있는 모양이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친해지고 싶어서 안달이었던 친구였는데 한순간에 애들이 돌아선 거죠. 아무런 상관없는 제3자가 보기엔 그렇게 잔인할 수가 없더라고요. 어떻게 저렇게 가까웠던 사이가 한순간에 무너지지 싶기도 하고요.
참 쟤도 학교 다니기 힘들겠다 그 생각했습니다. 맨날 엎드려 있으면 애들이 와가지고 쓸데없이 툭툭 건드리면서 이것도 팔아야 하는 거 아니냐 저것도 팔아야 하는 거 아니냐 괴롭혀야 되는데 나였으면 정신 못 차리고 진작에 조퇴했겠다 싶었거든요. 또 꾸역꾸역 학교는 끝까지 잘 버티는 게 대단하다 싶기도 하고 자식이 그렇게 잘 버티는 것과 부모님의 사업이 쉽게 풀리는 것은 큰 관계가 없나 봐요. 여튼 소정이라는 친구에 대한 소식은 거기서 뚝 끊기게 됐죠. 괴롭힘을 더 못 견뎌서였는지 아니면 집안 사정이 어떻게 된 건지는 몰라도 전학을 가게 됐거든요. 흔하게 배웅해주는 친구 하나가 없는 모습이 참 안쓰러웠더라고요. 반에 친구가 이렇게 많은데 전학을 가면 다시는 못 볼지도 모르는데 아쉬워하는 친구가 하나 없는 교실에 대고 인사를 하고 간다는 게요. 그래서 제가 막 가려는 소정이의 어깨를 붙잡고 선물을 건넸어요. 이거 네가 기분 나쁘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종종 나를 도와줬던 게 고마워서. 넌 성격이 좋고 밝아서 어디 가든지 친구들이랑 잘 지낼 수 있을 거야. 잘 어울릴 것 같더라고. 예전에 한 번만 발라봐도 되냐고 난리를 쳤었던 화장품이요. 색이 있는 립밤이었는데 그때 왜 갑자기 그렇게 충동적인 행동을 했는진 몰라도 그냥 그렇게 선물을 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었나 봐요. 가려던 애를 붙잡고 그렇게 덥석 선물을 줬어요. 소정이의 동공이 흔들리는 게 여기서도 보이더라고요. 제가 별다른 뜻은 없다고 그냥 난 고마운 게 많아서 너 가는데 인사하고 싶어서 그런 거라고 서둘러 해명을 하니까 선물을 쥐고 눈물을 뚝뚝 흘려요. 고마워. 이거 평생 잘 간직할게. 나한테 잘 대해줘서 정말 고마워. 너도 여기 학교에서 학창생활 잘하고 잘 지내길 진심으로 바랄게. 나중에 꼭 다시 보자. 그래도 한 명이라도 배웅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서 다행이다. 저 친구가 저렇게 배웅을 받으면서 교정을 떠나서 정말 다행이다. 조금은 덜 쓸쓸해진 것 같은 뒷모습을 보면서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참 다행이다 하고요. 그리고 기억 속에서 완전히 잊혀졌죠. 학교란 공간이 그래요. 뭐 지독하게 괴롭힘을 당했건 지독하게 괴롭힘을 주도했건 누군가가 들고 나가고 하더라도 생각보다 나머지 애들은 방관자에 가깝거든요. 누가 빠지고 들어오고 하는 것들에 크게 관심이 없어요. 오히려 그랬을걸요? 교실이 예전보다 조금 조용해져서 다행이다라고요. 한동안 쓸데없는 것을 시비로 걸어서 교실을 소란스럽게 하는 애들도 없었고 그 애들을 본다고 쫓아와서 무리지어 떠드는 애들도 없었으니까요. 저 혼자만 괜히 사람 난자리는 이래서 표가 나는구나 하고 조금은 허전한 느낌이 들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아이들의 기억에서 그 친구가 빠르게 잊혀졌던 것처럼 저도 제 인생을 사느라 정신이 없어서 그냥 학창시절 이런 일도 있었구나 정도의 기억으로밖에 남아있지 않아요. 그 뒤로는 저도 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들어가서 남들처럼 평범하게 직장 생활을 하고 그렇게 지냈었으니까요. 그런데 사람이 인연이라는 게 진짜 있긴 있나 봅니다. 이런 식으로 다시 만날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었으니까요. 우리 남편 알지? 우리 남편 회사 후배 중에서 정말 괜찮은 사람이 하나 있어서 꼭 좀 소개시켜주고 싶은데 우연히 고향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자기랑 고향이 같은 거야. 나이가 비슷해서 언제 한번 마주쳤겠다 싶을 수도 있겠더라고. 여튼 통하는 것도 꽤 많을 것 같고 한번 만나보면 좋겠다 싶은데 소개 한번 안 받아볼래? 내가 사람들 소개는 어지간해서 잘 안 시켜주는데 둘이 만나면 잘 어울리겠다 싶어서 그래. 대학생 때도 워낙 조용한 성격으로 소개팅 한 번을 제대로 해본 적이 없는데 회사에 들어오고 나니까 그런 저에게도 소개팅 자리가 들어오긴 들어오더라고요. 회사에서 친하게 지내고 있던 선배가 결혼한 남편의 회사에 딱 저에게 소개시켜줄 만한 남자가 있다면서 그냥 편하게 밥이나 먹고 오는 거다 생각하고 소개를 받아보라고 하기에 별 생각 없이 자리에 나갔습니다. 뭐 되게 유치한 수작 부리는 얘기로 들릴 수 있는데 인상이 되게 낯이 익다고 해야 되나요? 서글서글하고 시원시원한 인매에 얼굴이 떠오를 것 같기도 한 익숙하다 싶었는데 설마 이런 식으로 인연이 닿을 거라고는 전혀 예상도 하지 못했죠.
남편이요? 확실히 선배가 보는 눈이 있어요. 조용조용한 저랑 성격도 잘 맞고 뭐 듣자 하니까 집안일 때문에 이사를 많이 다니는 통에 제대로 된 친구 사귀기도 힘들었다고 굳이 연인이 아니더라도 친한 사이로 지냈으면 좋겠다 얘기를 하기에 처음에 부담감 없이 몇 번 데이트를 했던 게 다였습니다. 가족들이 요즘 만나는 여자가 있다고 하니까 그래도 나이도 있는데 와서 소개를 한번 시켜줬으면 좋겠다 싶은 눈치인가 봐. 나야 당연히 결혼 전제로 만나고 있는 거긴 하지만 당신은 또 아닐 수 있으니까 부담스러우면 가족들한테도 내가 얘기할게. 당시 가족들과 인사를 하고 나면 이 사람이랑 정말 결혼을 해야 하는 거다, 코 꿰는 거다라는 생각이 있었기에 부담스럽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또 이런 사람이라면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요. 전 흔쾌히 좋다고 했습니다. 저 역시 남편의 존재에 대해 저희 가족들에게 이미 말을 해두었던 상황이었고 이대로 좋은 관계로 발전해서 결혼까지 가게 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다 싶었으니까요. 듣던 대로 미인이네. 그래 무슨 일 하고 있다고요? 우리 아들이 연애 쪽으로는 이 사람을 닮아서 그런지 영 젬뱅이라. 만나는 사람이고 뭐고 없을 줄 알았는데 이렇게 실제로 보니까 마음이 너무 놓이네요. 두 사람 정말 잘 됐으면 좋겠다 싶어. 까탈스럽지 않은 시부모님, 집이 여유로운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모나지 않은 사람들, 워낙 결혼과 시집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들을 많이 들어와서 그런지 잔뜩 겁을 집어먹고 있었는데 막상 첫 인사 자리에 나가보니까 별거 없더라고요. 그냥 사람 사는 거 다 똑같죠. 오히려 자기 아들이 연애를 한다는 사실에 신기해하시면서 이것도 저것도 더 챙겨주시려고 하는 시부모님을 보면서 부모님에게 받았던 사랑과 챙김과는 다른 걸로 행복함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아래로 여동생이 하나 있다고 하지 않았어? 조금 늦으시나 보네. 남편에게 여동생이 있다는 얘기는 뭐 얘기를 전해 들어서 그 존재에 대해 알고 있었지만 딱히 신경을 쓰고 있진 않았어요. 구덕이 무서워서 장 못 담그냐고 시누이 무서워서 결혼 못할 일 없지 않냐 싶어서요. 그런데 일 때문에 늦었다면서 뒤늦게 헐레벌떡 달려온 시누이의 얼굴을 보자마자 전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반가움에 저도 모르게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기까지 했었다니까요. 그 외에 고등학교 때 급하게 전학을 갔었던 소정이라는 친구요. 그 소정이라는 친구가 알고 보니까 남편의 동생 제 시누이였던 겁니다. 시누이 역시 제 얼굴을 보고 놀라긴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얼굴에 만감이 교차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게 반가움의 표정이었을까요? 아니면 네가 왜 여기 있냐는 그런 당혹스러움이었을까요? 그땐 알지 못했죠. 맞지, 소정이. 나야, 나. 기억 안 나? 땡땡 고등학교 다니던 왜 전학 가기 전에 우리 같은 반이었잖아. 네가 지영 씨 동생일 줄은 생각도 못했는데 나이도 같고 같은 지역이니까 같은 학교에 있을 수도 있었겠다는 생각은 했었는데 왜 그걸 물어볼 생각을 못했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보니까 너무 반갑다 진짜. 잘 지냈지? 전 정말 반갑더라고요. 그 뒤로 어떻게 사는지 궁금하긴 했지만 동창들이랑 친하게 지내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남의 안부를 남 통해서 묻는 것도 굉장히 불쾌하고 기분 나쁜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기에 나대지 않고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 다시 보게 되니까요. 반가워서 혼자 주저리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와 달리 시누이는 제가 알아본 것이 그렇게 썩 달갑지만은 않은 눈치더라고요. 반가움에 제가 내민 손을 쓱 보더니 못 본 것처럼 고개를 싹 돌리고는 그냥 자기 자리에 가서 앉아버리더라고요. 덕분에 내민 손이 민망하고 머쓱해져서 그냥 허벅지에 쓱쓱 닿고 자리에 앉았죠. 앉고 나니까 저도 왜 그렇게 반가운 척을 했는지 좀 쪽팔리긴 하더라고요. 생각해보면 학교 다닐 때 그렇게 친했던 사이도 아니었고 혼자서 아는 척을 하던 사이였는데 대뜸 이렇게 반가운 척을 하면 신우의 입장에서는 뭐 하는 사람이야 싶을 수도 있겠구나 하고요. 어머, 둘이 같은 학교, 같은 반이었던 거야? 아유, 그렇게 인연이 또 닿을 줄 몰랐네. 너무 잘 됐다. 안 그래도 우리 소정이가 요즘 계속 집에서 지지부진하고 있는 것 같아서 걱정이었는데 집안에 친구 같은 가족 하나 들어오면 얘도 마음이 많이 좋아질 것 같네. 너무 잘 됐지, 여보. 안 그래요? 소정아,
아니, 저렇게 반갑게 인사하는데 왜 인사도 제대로 안 받고. 아, 못 봤어요. 그래, 반갑다. 근데 우리가 학교 다닐 때 그렇게 친한 사이였었나? 어쩐지 날이 서 있는 말투에서 눈치를 챘어야 하는데 분명히 제가 알아차린 것을 그렇게 달가워하는 눈치가 아니었어요. 뭐가 마음에 들지 않았던 걸까요? 단순히 자기를 알아봤던 게 싫었던 건지 아니면 본인이 가장 기억하고 싶지 않았던 과거의 순간을 알고 있는 사람이 한 집안에 있다는 게 싫었던 건지 뭐 싫어하는 이유야 만들어내기 시작하면 밑도 끝도 없으니까요. 얼굴을 알아보고 반가워하는 저에게 신우인 대뜸 우리 학교 다닐 때 그렇게 친한 사이였냐고 딱 선을 그어버리는 게 아니겠어요? 뭐 자기 오빠랑 만나는 여자가 하필이면 고등학교 때 같은 반이었던 친구라고 하면 반갑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그게 저렇게까지 화를 낼 일인가. 성격 한번 이상하다. 그땐 그렇게 혼자서 속으로 씹고 말았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구덕이 무서워서 장 못 담그냐고요. 신우이 무서워서 결혼 못할 일은 없다고요. 사연이니까 저도 편하게 욕을 해도 괜찮은 거겠죠? 까칠하고 지랄 맞은 신우이를 제외하고는 남편도 그렇고 시부모님도 그렇고 흠잡을 곳이 없었기에 딱히 결혼에 대해 문제를 삼거나 고민했던 부분은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때 놓친 부분이 하나 있더라고요. 신우이요. 신우이가 저렇게까지 사실 저한테 예의 없이 날뛰고 있는데 가족들이 아무런 말도 안 한다는 것은 그건 가족들한테도 분명 문제가 있다는 게 맞잖아요. 그걸 간과하고 있었던 거죠. 시집가고 나서 미친 사람은 신우이 하나만 신경 쓰면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했던 제가 너무 바보 같은 거죠. 그런 미친 사람이 결국 어느 집 식구인지 생각해보면 빤히 답이 나오는데요. 왜 이렇게 입에 거품이 낄 정도로 얘기를 하면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요. 저희도 당연히 신혼집을 얻고 잘 살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갑자기 시부모님께서 저희를 다급하게 시댁으로 부르세요. 처음엔 무슨 일이 있나 싶어 놀라서 갔는데 우물쭈물 어렵게 얘기를 꺼내시는 게 필시 뭔가 부탁할 게 있으시구나 싶어서 편하게 말씀하시라고 했죠. 그런데 그 부탁이라는 거 들어보고 나니까 너무 황당하고 기가 막힌 거 있죠? 내가 오죽하면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신혼부부한테 이런 부탁을 하겠니? 당연히 어렵고 힘든 일인 거 알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 식구잖니? 당장 힘든 상황인데 서로 도와줄 일이 있으면 어떻게든 도와야지. 그렇지 않겠니? 올해는 신세 안 질 거다. 그러니까 염치 없는 애는 아니야. 그냥 자리 잡을 때까지만 너네가 조금 도와주면 안 되겠니? 월급 받기 시작하면 내가 월세든 뭐든 너네한테 따로 내라고 얘기하마. 부탁 좀 하자꾸나. 시어머니가 저한테 부탁하신 내용이 뭐였냐고요? 신혼부부네 집에 방 한 칸을 좀 내어줄 수 있냐입니다. 여기까지만 들어도 무슨 소린지 황당하시죠? 저희 시누이가 무슨 헛바람이 잘못 들었는지 몰라도 저희가 결혼할 때까지만 해도 변변찮은 직장 하나 제대로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뭐 시누이 직장 생활로 제가 밥 벌어먹고 사는 거 아니니까 저도 그다지 신경을 쓰고 있지 않았지만 이제는 상황이 좀 달라진 거죠. 이번에 시누이가 회사에 합격하게 됐는데 당장 회사 근처에 집을 구해줄 만한 돈도 없고 하필이면 회사 근처에 저희 집이 딱 있어서 자리를 잡는 몇 개월 동안만 저희 집에서 신세를 졌으면 좋겠다는 게 어머님 생각이십니다. 저야 당연히 속으로 거품 물고 반대했죠. 아무리 그래도 저희는 신혼이잖아요. 시댁 식구 모시고 사는 게 싫어가지고 어떻게든지 독립을 했는데 그렇게 저리 싫어 떠난 중을 이제 저리 쫓아다닌다고요? 절대 안 될 일이다 싶어 남편을 보니까 또 남편 생각은 다른가 봐요. 알아. 그냥 우리가 보증금 얻을 돈 도와줘도 되는 건데 회사도 가깝고 알잖아. 그동안 제대로 된 회사 생활도 못 해보고 번번이 실패했던 거. 우리가 그냥 옆에서 좀 어른스럽게 잡아주면 이번엔 그러지 않을까 싶어서 어머니도 더 우리한테 부탁한 게 아닌가 싶어. 당장이야 같이 사는 게 싫고 답답하겠지만 당신이 조금만 더 생각해주면 안 될까?
남편의 간곡한 부탁에 저도 마음이 조금 흔들리더라고요. 남편 입장에서는 하나밖에 없는 여동생이고 뭐 하나 속 시원하게 제대로 하는 꼴을 보고 싶은데 어렸을 때 집이 갑자기 어려워지고 난 이후로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것 같아서 본인도 답답하고 잡아주고 싶은 마음만 있을 뿐이랍니다. 신혼생활이긴 하지만 동생한테도 중요한 시기니까 그런 시기에 둘이서 잡아주면 조금은 나아지지 않겠냐고 저한테 조심스럽게 희생을 물어보는데 어머님도 아버님도 남편도 그냥 목 빼고 저만 바라보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당장 무릎을 꿇고 빌어야 할 시누이는 온데간데 없이 온 가족들이 그러고 있으니까 여기서 거절하면 저만 고스란히 쓰레기가 될 것 같은 그런 상황이요. 정말 울며 겨자 먹기로 알겠다고 허락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아니, 아가씨 오면 다시 얘기는 좀 해봤으면 좋겠어. 아무리 우리가 편하고 좋은 사이라고는 하지만 같이 사는 건 또 다른 문제야. 서로 지켜야 할 것들이 있고 암묵적인 규칙이라는 게 있잖아. 그런 사소한 거 하나도 못 지키고 살면 미안하지만 나 절대 아가씨랑 같이 살 수 없을 것 같아. 남편이 허겁지겁 시누이를 부르는 것이 이거 완전히 제가 속은 거 아닌가 싶은 기분이 들 정도더라고요. 가족들이 이쯤 되면 내 허락만 받으려고 이 판을 다 짜놓고 기다린 거 아닌가 싶고요. 뭐 저한테 고개 숙이는 거 죽어도 싫다고 콧대 높은 시누이도 당장 자기가 부탁해야 할 상황인데 별 수 있어요. 다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올해는 신세 안 질 거라고 당장 자기가 회사 수습기간이 있는데 그 수습기간만 어떻게 잘 버티고 나면 고시원이든 뭐든 알아봐서 나가겠다고 약속을 하더라고요. 6개월을 살든 1년을 살든 필요하면 가족끼리 돕는 게 나도 맞다고 생각해요. 가족들한테 얘기했던 거 그런 것만 잘 지켜주면 얼마든지 신경 안 쓸게요. 같이 사는 사람들 사이에서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것들 뭐 아가씨가 회사를 다니기 시작하고 하니까 바빠지고 늦게 들어오면 이런 건 내가 부모도 아니고 하나하나 신경 쓰지 않겠지만 서로 사는데 피해만 안 주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어려운 부탁도 아니잖아요. 그것만 잘 지켜줘요. 나야 좋은 자매 생기는 것 같고 더할 나위 없이 좋은데요. 앞으로 잘 좀 지내봐요. 시부모님 앞에서 웃으면서 그 소리 하기까지 저도 속으로 많이 삭혔습니다. 시누이도 거기다 대고 뭐 할 말 있어요. 구구절절 다 옳은 소린데요. 알았다고 하죠. 그렇게 시누이가 저희 집에 들어와서 얹혀 살기 시작하게 된 겁니다. 시간을 돌릴 수만 있다면 그때 그 자리로 돌아가서 저한테 제발 천사병 같은 건 그만 떨고 절대로 거품 물고서라도 같이 못 살게 반대하라고 얘기를 해주고 싶네요. 결국 시댁이랑 이 사단이 난 이유가 저희의 동거 생활에서 비롯된 일들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때 일들만 생각해도 피가 거꾸로 솟아요. 아가씨, 아니 소정아, 네가 왜 나를 불편하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나 정말 너랑 잘 지내보고 싶어. 오죽하면 신혼집에 같이 살자고 나한테도 쉬운 결정 아니었어. 왜 나를 싫어하는지 네가 그때 그렇게 어려워졌던 거 그런 모습을 기억하고 있는 게 싫은 건지 내가 그 사연을 정확히는 다 모르겠지만 우리 이제 가족이잖아. 너네 가족한테 닥친 문제가 결국 나한테 온 문제나 마찬가지인 거야. 그러니까 제발 그런 일로 얼굴 붉히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어. 시누이가 이삿짐을 들고 들어오는 날 제가 시누이를 붙잡고 방에 들어가서 그런 얘기를 했던 적이 있어요. 그때는 며느리 역할에 아주 미쳐 돌아있던 시절이었나 봐요. 새언니 덕분에 편하게 잘 지낸다. 시누이 입에서 이 소리 나오고 시댁에서 인정받는 게 뭐 대단한 일도 아닌데 대체 왜 그 소리에 목이 말라 있었는지 시누이를 붙잡고 진솔한 얘기 한답시고 저런 소리를 짓거렸었다니까요. 저희 신우가 그 얘기를 듣고 뭐라고 했는 줄 아세요? 코웃음을 치는 게 뭔지 그때 처음 봤네요. 픽 웃어요. 그냥 니까짓 게 뭐라는 거야 하고 무시하는 느낌? 사람이 웃기만 해도 이렇게 무시당하는 기분이 들고 기분이 상할 수 있구나 싶더라고요. 우리 집에 시집 와가지고 내가 이 집에 얹혀 살고 있으니까 무슨 대단한 사람이라도 된 것 같은데 자꾸 그렇게 우리 집 무시하는 것 같은 태도 내가 제일 싫고 마음에 안 드는 거야. 하여간 잘 사는 척 생색 좀 그만 부려. 알겠어?
지는 그 잘 사는 척도 안 돼서 나한테 얹혀 사는 주제에 무슨 소리를 하는 건가 황당해서 당장이라도 쫓아내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죠. 그때 그냥 머리채를 잡아서 쫓아냈어야 하는 건데 두고두고 후회합니다. 시누이와 한 지붕 아래서 이불 덮고 살기 시작하면서부터 제가 얼마나 사기 결혼을 당한 건지 이 시댁의 거지 근성에 대해서 제대로 알게 됐거든요.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시누이 하나만 또라이라고 나머지는 그래도 다 괜찮은 사람이다 했었던 거요. 결국에 그 나물의 그 밥이라고 다 똑같은 사람이더라고요. 오랫동안 같이 살지도 않았지만 사는 동안 제 속 다 뒤집히고 덕분에 신혼생활 중에 행복했던 기억을 떠올리려고 해도 단 한순간도 떠오르지가 않았습니다. 그 미친 집구석 때문에요. 처음에 시동을 건 것은 우리의 시누이 소정이었습니다. 그래도 집에 들어오고 나서 눈칫밥 안 주려고 애쓰는 저와 달리 애초에 눈칫밥을 먹을 생각도 없었다는 것처럼 무슨 제 손이 사람 되는 것처럼 행동하는 모습을 보고 기가 막혔죠. 밥 먹을 시간이 되면 나와서 수저 젓가락 놓는 꼴을 한 번을 못 봤어요. 제가 뻔히 주방에서 요리를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도 거실에서 편한 차림으로 누워가지고 TV를 보고 있거나 자기 친구한테 전화를 해서 낄낄거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참다 못해서 한 소리를 했어요. 아가씨, 그래도 다 같이 먹는 식사 자리인데 내가 종도 아니고 아가씨도 식사 준비하는 걸 같이 도와야 하지 않겠어요? 하고요. 이 꽉 깨물고 얘기하면 그제서야 와서 수저랑 젓가락 식탁에 툭툭 기분 나쁜 티 내면서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나면 꼭 다음날 시어머니한테 연락이 오는 거예요. 자기 딸 눈치 주냐고요. 아니 너는 애가 왜 그러니? 이제 막 회사 들어가서 신경도 예민한 애한테 뭐 저녁상을 차리느니 그런 얘기를 하고 그래. 어차피 너야 맨날 하던 일인데 거기서 수저 한 벌 더 넣는 게 뭐 어려운 일이라고. 믿고 맡겼는데 이런 소리 들리면 엄마로서 마음이 얼마나 속상한지 모를 거다 정말. 아휴. 어머님 진짜 오해세요. 저녁상을 차리라고 하다니요. 저 그런 얘기 한 적 없어요. 그냥 같이 먹는 식사 자리니까 상 차리는 것만 조금 도와달라고 그냥 숟가락 젓가락 자기가 먹을 그릇이라도 좀 챙겨라 얘기했던 것뿐이에요. 그게 그렇게 기분 나쁠 일은 아니잖아요. 아무리 그래도 같이 사는 공간인데 그 정도 예의는 지켜주는 게 맞는 거죠. 시어머니랑 전화기 붙들고 그렇게 싸우고 있으면 또 중간에서 남편이 전화기를 빼서 들고 아니라고 괜찮다고 자기가 알아서 잘 얘기해보겠다고 하고 전화를 끊어요. 중재랍시고 한다는 소리가 결국 자기 여동생 편드는 것밖에 안 되죠 뭐. 그전 회사에서도 여러 일들이 있어서 얼마 못 다니고 관두게 되어가지고 이번 회사는 좀 진득히 다닐 수 있게 도와주고 싶으니까 너무 닥달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요. 저도 지지 않고 소리를 질렀어요. 내가 지금 신혼생활을 하고 있는 거지 다 큰 성인을 애처럼 키우고 있는 건지 모르겠다고요. 그런 기본적인 것도 못 지키는데 왜 자꾸 나한테만 이해하라고 양보하라고 하는 거냐고요. 맨날 싸움은 그렇게 결론도 안 나고 파국으로 치닫고 신혼부부가 각 방에서 잠이 들고서야 끝이 나는 거죠. 고작 시누이 보고 식탁에 수저 젓가락 같이 좀 놓으라고 했다는 얘기 하나 때문에요. 그 일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랬다고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저도 그때쯤 해서 다니던 직장을 정리하게 됐어요. 밖에서 사람들 부딪히고 만나는 게 너무 싫더라고요. 제가 회사를 관두기 직전까지도 재택으로 여러 일을 했었던 상황이라서 관두고 나서도 재택으로 할 수 있는 일을 바로 좀 구해야겠다 싶어가지고 여기저기 알아봤었는데 시기를 잘 타서 그런 건진 몰라도 제가 하는 업무 쪽이 확 뜨게 된 거예요. 오히려 스트레스 받게 해줘서 회사를 관두게 해준 시누이한테 고마운 게 다른 건 몰라도 이거 딱 하나는 있네요. 새로운 일을 찾게 해줬던 거요. 사람은 항상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찾는 존재잖아요. 일개 회사원이나 하고 있을 생각이었는데 정말 우연한 기회로 사업자를 내고 집에서 그렇게 온라인 마케팅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다단계 이런 거 절대 아니고요. 무슨 일을 하는지 구체적으로 밝힐 수 없는 건 아직 이쪽 시장이 조금 여유로운 편이어서 제 밥그릇 뺏길까 봐 무서워서 그러나 보다 하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네요.
여튼 제가 모르고 살아서 그렇지 회사를 다니지 않고 집에서 컴퓨터 한 대만 가지고도 연봉이 뭐예요? 남편과 제 연봉을 합친 것을 훨씬 뛰어넘는 금액을 그냥 달마다 벌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지더라고요. 처음엔 이 사실을 남편한테도 가족들 누구한테도 얘기하지 않았어요. 사업자를 내고 새벽에 잠도 안 자가면서 일을 하는 저를 보면서 남편이 잘 되어가냐 묻고 있는데 저도 모르게 그냥 그럭저럭 월급 정도는 나올 것 같다고 얼버무리게 되더라고요. 정말 우습죠. 돈 벌었다고 사람이 변한 게 아니라요. 그만큼 남편에 대한 신뢰도 바닥을 치고 있었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어머님이 당신 걱정하시더라고. 갑자기 일 관두고 생활비가 모자란 건 아닌지 하고. 나도 그렇고 일을 오래 쉴 생각은 아니지? 뭐 집에서 컴퓨터 붙들고 하는 일도 충분히 좋지만 벌어봤자 얼마나 벌겠어. 우리 직장에도 이직할 자리는 충분히 있으니까 기회 되면 내가 얘기해 볼게. 직장인들은 원래 오래 쉬면 몸이 녹슬고 그래. 적당히 쉬다가 좋은 자리 있으면 얼른 다시 복귀하도록 해. 거기다가 남편은 혹시라도 제가 일을 관두고 전업주부를 하겠다며 집에 눌러 앉을까봐 전전긍긍하고 있지.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냥 하루하루 결혼 생활이 지치기만 하고 재미도 없고 시댁 식구들이라는 사람들한테 정만 떨어지는 거예요. 내가 집에서 정말 무급으로 조용히 봉사만 해주는 식모 취급 당하려고 시집을 온 건가 싶기도 하고요. 하지만 기가 막힌 시댁의 개념 없는 짓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심호흡 잘하고 들으셔야 할 것 같아요. 엄청나게 속 터지거든요. 여보, 혹시 내 가방 봤어? 아, 왜 검정색 옆으로 매는 거 있잖아. 내가 분명히 여기 놔뒀는데 왜 안 보이지? 당신이 메고 나갔을 리는 없을 거 아니야. 저 그렇게 사치 부리고 하는 성격도 아니에요. 사치 부릴 수 있는 환경도 아니었지만 명품백이라고는 그거 하나밖에 없어서 애지중지하면서 중요한 일 있을 때나 결혼식 있을 때 한 번씩 메고 밖에 나가거든요. 온라인 사업 일과 관련해서 밖에서 미팅이 하나 잡혀서 가방을 메고 나가려고 하는데 한참을 찾아봐도 없더라고요. 집안에 고이 모셔둔 가방이 갑자기 어디 도망을 갔을 리도 없고 내가 혹시 다른 데 치웠나 찾아봐도 콧배기도 안 보이더라고요. 이거 찾다가 미팅 못 나가겠다 싶어서 우선은 다녀왔는데 이 가방 도둑의 범인은 따로 있었습니다. 아가씨, 이 가방이 왜 아가씨 방에서 나와요? 이거 내 가방이잖아요. 혹시 내 물건 다른 거 또 가져다가 쓴 거 있어요? 아니, 왜 남의 물건을 허락도 없이 막 가져다 써요? 다짜고짜 왜 사람을 도둑 취급이야? 그게 아니라 잠깐 쓰고 가져다 놓으려고 했던 건데 괜히 이렇게 무슨 사람을 물건 가져간 것 같은 분위기를 조성해 놓으니까 내가 어떻게 가져다 놓을 수가 있겠냐고요. 아니, 누가 보면 내가 일부러 이 가방 숨겨놓기라도 한 줄 알겠네. 됐어요. 더럽고 치사해서 나도 안 써요. 가져가요. 제가 분명 어디에 잘못 놨거나 깜빡했을 거라고 생각했던 가방이었는데 개놓은 빨래를 갖다 주려고 신우이의 방문을 열었다가 책상 아래 뭉쳐놓은 신문지 사이에서 뭔가 익숙한 장식이 보인다 싶어서 신문지를 까보니까 그 가방이 거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누가 봐도 숨겨놓은 것 같은 상황이었죠. 가방뿐만이게요. 옷이며 액세서리며 제 옷방에서 몇 번을 들락날락한 건지 뭐 그 방에서 제 물건이 끝도 없이 나와요. 제가 평소에 잘 안 쓰는 것들이라고는 하지만 가방으론 눈치를 못 챘으면 저 집안에서 물건 도둑 맞는 것도 까맣게 모르고 있을 뻔했잖아요. 내가 다른 건 몰라도 그냥 기본적인 것만 좀 지키고 살자고 했는데 여보, 나 이제 더 이상 이렇게는 못 살아. 어? 미안해하는 기색도 하나도 없고 왜 나만 이렇게 희생하고 살아야 하는 건데? 아가씨 미안한데 얼른 다시 짐 싸요. 어머니께 내가 연락할게. 남편이 이미 어머님께 연락을 했었던 건지 어머님은 또 노발대발 하면서 연락이 오셨어요. 애가 실수로 그럴 수도 있지 뭘 그렇게 일을 크게 만들려고 하냐면서요. 절대 실수라고 할 수 있는 양도 아니고 저도 더 이상 이렇게는 못 산다니까 오히려 저한테 어른이 돼서 그런 거 하나 목 감싸 안아주냐고 제 시누이가 안쓰럽지도 않냐고 버럭 화를 내시더라고요. 아니 제 물건들 다 도둑 맞을 뻔한 것도 저고 지금 억울해 죽겠는 것도 전데 대체 시누이가 뭐가 안쓰러운 거예요?
안쓰러워도 제가 더 안쓰러워야 하는 거 아니에요? 애가 오죽하면 그렇겠냐고, 오죽하면. 다른 애들 회사 다니면서 다 번듯하게 차려입고 다니는데 자기 혼자 떨어지는 것 같으니까 자존심 상해가지고 그랬던 것을 새언니라면서 거기다가 아예 모르는 사이도 아니고 고등학교 때 같은 반까지 했던 동창까지 되면서 그런 거 하나 이해도 못 해주고 그렇게 잘못을 꼬집어야 속이 시원하겠냐고 아이고 우리 아들 결혼 정말 잘못했다 잘못했어. 여기서 얼마나 더 일을 크게 만들어야 네 속이 시원하겠니? 그래, 이 날씨에 애 밖으로 내쫓고 그래야 마음이 편하겠어? 진짜 기가 막혔죠. 남편도 그래요. 자기가 이번 기회에 아주 그냥 따끔하게 혼을 낼 테니까 이번 한 번만 제발 조용히 넘어갈 수 없겠냐고요. 그래서 호구처럼 참고 넘어갔냐고요? 네, 저 거기서 또 안 업고 호구처럼 참고 넘어가 줬습니다. 기어 들어가는 소리로 신우이한테 겨우겨우 사과 인사를 받긴 했죠. 거의 엎드려 절받기 수준이긴 했지만요. 그래도 이제와 생각을 해보니 그 싸가지한테 사과를 받은 게 어디냐 싶네요. 저도 그때 그냥 조용히 넘어갔던 건 아니에요. 하나만 더 걸려라. 꼬투리 하나만 더 걸리면 이제 이 집구석 뒤도 안 돌아보고 떠난다. 이 생각으로 정말 남편과 시댁에게 마지막 기회를 줬던 것 같거든요. 그런데 사람이 어디 쉽게 변하겠어요? 마지막 기회랍시고 준 것도 시원하게 날려먹어야 그래야 우리 시댁이죠. 신우이의 그 더러운 손버릇이요. 어디서 왔나 했더니 고스란히 유전인 것 같더라고요. 왜냐고요? 그때 제가 한바탕 쫓아낸다고 난리를 친 이후에 시어머니가 눈치를 보시는 건진 몰라도 저희 집에 종종 반찬을 해주러 오신다면서 들락날락 하시기 시작했어요. 원래 그런 양반인데 제가 몰랐던 건진 몰라도 시어머니가 그렇게 왔다 갔다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스트레스는 2배가 된 것 같았죠. 조금 있으면 아버니 생신인 건 알지? 내가 너 힘들까봐 밖에서 먹자고 미리 말씀드렸다. 다른 시어머니들은 집에서 생신상을 차려라 뭐 어째라 하면서 그렇게 며느리들 힘들게 한다는데 이렇게 며느리 눈치 보고 잘해주는 시어머니가 또 어딨니? 너 정말 복 받은 줄 알아야지. 아이고 냉동실에 이게 다 뭐냐? 니네 냉동실 정리는 하고 사는 거야? 그거야 정말 감사한 일인데 어머님 매번 이렇게 반찬 가져다 주신다고 안 오셔도 돼요. 차라리 저도 지금 집에서 일을 하고 있으니까 뭐 챙겨갈 게 있으면 연락을 하세요. 제가 직접 가서 받아오던지 할게요. 아이스박스 들고 무겁게 뭐하러 왔다 갔다 하세요. 이참에 서로 살림 정리도 하고 사는 거지. 넌 뭘 그런 걸 가지고 미안해하고 하니? 설마 뭐 시어머니가 살림 못한다고 냉장고 열어보고 훈수라도 둘까봐 걱정돼서 그러냐? 걱정하지 마라. 나 그렇게 앞뒤 꽉 막힌 시어머니 아니니까. 앞뒤 꽉 막힌 시어머니가 아니라 개념이 줄줄 새는 시어머니겠죠. 올 때마다 아이스박스에 반찬들 몇 개 가져오시고는 갈 때는 더 무겁게 가세요. 뭐 처음엔 냉동실이 너무 꽉 차 있어서 이렇게 되면 냉장고 성능이 떨어지네 어쩌네 하면서 안 먹는 것들 자기가 가져가서 버리고 요리해 준다는 핑계로 가져가셨거든요. 그래서 별 신경 안 쓰고 냅뒀었는데 올 때마다 그냥 며느리 집에 있는 살림 가져가는 게 버릇이더라고요. 신우이가 말도 안 하고 제 물건 가져다 쓰는 거 누굴 닮았는지 그때 보니까 제대로 알겠습니다. 냉동실에 딱 봐도 멀쩡해 보이는 소고기며 오래 놔둬도 괜찮은 명절에 들어온 고급 버섯 이런 것들 제가 잠깐 한눈만 팔고 있으면 아이스박스에 싹 쓸어 담으시고 그 위에 괜히 쓰레기 같은 걸로 가리고서 후다닥 나가시는 걸 제가 몇 번이나 봤어요. 진짜 이 집구석의 거지근성은 어떻게 바꿀 수가 없는 거구나 싶어가지고 정남이가 떨어지고 어머님이 그렇게 제 살림 가져가는 꼴 보기 싫어서 냉동실 정리하셔서 이제 가져가실 거 없다고 냉동실 싹 다 비우고 비싼 식재료들 하나도 안 채워놓은 적도 있었다니까요. 그러니까 대번에 자기 아들은 대체 집에서 뭐 먹고 사냐고 볼멘 소리로 시전 와 이건 안 당해본 사람은 몰라요.
내가 무슨 남편이랑 사는 건지 도둑 집구석이랑 사는 건지 분간이 안 될 정도인데 이건 하루라도 빨리 탈출해야겠다. 그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남편이랑 이런 걸로 안 싸웠냐고요? 수도 없이 싸워서 사연에다 다 적고 싶지도 않네요. 팔은 안으로 굽게 되어 있다고 남편 놈 결국엔 지가 벌어서 지네 엄마랑 지 여동생 갖다 줄 생각은 안 하고 우리가 안 쓰는 거 좀 나누면 어떻냐는 뻔뻔한 소리나 하고 자빠졌습니다. 갱생의 여지가 없는 거죠. 처음엔 사람 좋아 보이고 다들 우리 며느리 해주면서 오고 해주는 거에 깜빡 속아 넘어갈 뻔했는데 사기 결혼도 이런 사기 결혼이 있나 싶어서 아직까지 속이 부글부글 끓습니다. 정말로. 이혼할 생각이야 당연히 있었고요. 일이 그 지경까지 왔는데 남편 놈이랑 계속 살 생각을 했으면 그게 제가 진짜 미친 사람인 거죠. 다만 저도 당한 게 있으니까 어떻게 해서든 이 사람들한테 당한 것만큼 돌려주고 나가야겠다 결심을 하고 있었는데 결국 제일 성질 더러운 사람이 못 참고 저를 먼저 건드리더라고요. 시누이요. 이 집 구석 나오기 전에 시누이랑 대판 붙게 되었거든요. 어머님이 한참 난리치고 다니실 때 시아버지의 생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했잖아요. 어차피 시아버지 생신 때문에 외식하고 나면 그 돈은 고스란히 저희 부부가 부담하게 될 게 뻔한데 무슨 집에서 밥 안 차리고 밖에서 외식하는 것을 시어머니께서 며느리에게 대단한 은혜라도 베풀어 주시는 것 마냥 몇 주 내내 전화를 하셔서 자랑을 하길래 눈꼴시어 죽을 것 같았거든요. 그래도 내가 이 인간들 먹일 밥을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하루 종일 차리는 것보다야 그냥 더럽긴 해도 돈 한 번 쓰고 마는 게 낫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화를 다스리고 있었죠. 그런데 생일 당일 갑자기 제가 하는 일이 조금 꼬여가지고 약속 시간을 맞추기가 조금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그것도 아버님까지 다 모이는 시간이면 모르겠는데 아무래도 생신이니까 가족들끼리 30분 전에 미리 좀 모여서 준비를 하자 그 얘기를 했었는데 하필이면 그 시간에 제가 조금 늦게 생긴 거예요. 일단은 남편 혼자서라도 준비를 시켜야 하니까 남편한테 먼저 가보라고 저는 일 때문에 조금 늦을 것 같다고 얘기를 하고 보내놨죠. 분명히 몇 번이나 설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남편이 도착하자마자 대번에 시누이한테 전화가 와요. 조금만 나중에 다시 통화하면 안 되겠어요? 나 지금 일하는 중에 전화 받은 거라서 이것만 처리하고 금방 갈게요. 많이 늦지는 않고 한 10분 정도 늦을 것 같아요. 그래도 아버님 오시고 식사 시작하기 전에 시간 맞춰서 바로 갈 테니까 미안한데 준비하는 것만 좀 부탁할게요. 내가 네가 시키면 하는 사람도 아니고 가족들 이렇게 다 모아놓고 부려먹으려고 그랬던 거야 뭐야? 네가 집구석에서 하는 일이 뭐가... 아, 왜? 전화기 내놔! 남편이 중간에 전화기를 빼서 들었는지 신경 쓰지 말고 천천히 오라고 다급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또 가면 한바탕 일이 있겠거니 예상은 했었는데 그게 제 결혼 생활의 마침표를 찍는 날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황급히 하던 일을 마무리하고 뛰어가니까 다행히 식사 시간에 영 늦진 않겠더라고요. 준비를 분주하게 진행하고 있는 가족들한테 죄송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저도 늦었지만 얼른 준비를 도왔죠. 정말 늦지도 않았습니다. 제가 만약에 식사 다 시작하고 나서 아버님까지 오시고 나서 그리고 나서 도착을 한 거라면 그래요. 저도 할 말이 없는 거죠. 제가 약속한 거 제가 어긴 거니까요. 아니 하다못해 그렇다고 쳐요. 그렇다고 해도 이게 이 정도로 따로 불러내서 저보다 윗사람도 아닌 시누이한테 하대받으면서 혼날 만한 일인가 싶더라고요. 아버님께서는 준비하느라 고생 많았다면서 즐겁게 식사를 하고 계시는데 시누이가 잔뜩 뚱한 얼굴로 저한테 잠깐 밖에 나가서 얘기를 좀 하자고 그러더라고요. 늦은 것 때문에 그래? 내가 아까 가족들한테 미안하다고 충분히 얘기했잖아. 일 때문에 어쩔 수 없었어. 그래, 하다못해 나도 가족인데 그 정도는 이해해 줄 수 있는 거 아니니? 내가 무슨 식사 약속에 늦었던 것도 아니고 준비하는 시간에 조금 늦었던 것 뿐인데 그게 지금 이렇게 밥 먹다 말고 불러내서 기분 나빴다고 따로 혼나야 하는 그런 상황인 거야? 이거 오히려 내가 더 기분 나빠야 하는 상황인 거 아니고? 뭐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한다고 가족 행사에 늦어? 너
내가 하는 일은 속으로 엄청나게 무시하고 있으면서 네가 지금 집에서 하고 있는 건 대체 뭔데? 회사 관두고 집에서 컴퓨터 하나 끌어안고 끼케야 다단계나 하면서 돈 벌고 있는 거 아니고? 난 네가 그렇게 위선적인 게 너무 마음에 안 든다니까? 끝까지 자기는 당당한 척, 고고한 척, 나만 뭐 대단한 일 하는 척. 결국 너도 나랑 똑같은 밑바닥 인생인 건 마찬가지인데 뭐 그렇게 잘났다고 맨날 고개를 빳빳하게 쳐들고 사람 가르치려고 드는데? 열받아 죽겠어. 알아? 그래, 그 잘난 일 하면서 매달 얼마 버는데? 뭐 화장품 팔아가지고 월에 10만 원이나 버니? 아니면 100만 원이나 벌어? 꼴랑 그 정도 벌면서 지금 가족 행사에 늦고 너 지금 우리 집안 무시하는 거야? 얘기를 하다가 뭐가 그렇게 열이 받았는지 하여튼 처음 만난 날 이후로 계속 느끼고 있었던 거지만 저한테 묘한 자격지심을 느끼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전 한 번도 얘를 무시했던 적도 없는데 은근히 자기를 깔보고 있고 무시하고 있다나요. 하여튼 혼자서 그렇게 길이길이 화를 내고 날뛰더니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까지 하고 말았습니다. 그야말로 선 넘어버린 거죠. 손을 들어서 제 뺨을 짝소리나게 올려붙이더라고요. 아, 그때 제 결혼 생활 제대로 파탄 났구나. 이렇게 종지부를 찍는구나. 정신이 확 들었습니다. 이딴 걸 뭐하러 가족이라고 끌어안고 살고 있었나 싶었죠. 얘기 잘했어. 피해 의식에 찌들어가지고 뭐 너네 집안을 무시해? 너네 집안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무시받을 만한 행동을 지금 네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월 10만 원? 월 100만 원? 그게 네가 사람을 줄 세우는 기준인가 보지? 그래, 나 월 2억 번다. 어쩔래? 네가 말하는 그 다단계 같은 컴퓨터 끌어안고 월에 2억 벌고 있는데 그러면 나 이거 깽값이다 생각하고 너한테 맞은 건 그대로 돌려줘도 되는 거지? 이제 돈도 벌었겠다. 원래는 너 같은 사람 안 되려고 노력했는데 나도 이제는 그냥 내 멋대로 한번 굴어보려고. 뭐 어때? 너 같은 쓰레기 상대할 땐 나도 쓰레기처럼 굴어야 하지 않겠어? 돈질환 한번 제대로 해보려고. 신우이가 놀라서 뭐 2억 소리를 하기도 전에 제가 뺨을 짝 하고 올려 붙였습니다. 깜짝 놀란 신우이가 뺨을 부여잡고 놀란 눈으로 쳐다봤지만 전 굴하지도 않고 그 손을 잡아 끌어내려서 다시 뺨 한 대를 더 올려 붙였어요. 이런 거지 같은 집구석에서 탈출하는데 저도 다른 건 몰라도 뺨 맞은 건 억울해서 2배를 돌려줘야 하지 않겠어요? 니네 가족, 니네 오빠한테 똑똑히 전해. 나 이혼한다고. 너 때문에, 아니, 그냥 니네 집구석 때문에 이제 와서 울고불고 빌고 해도 소용없고 돈 때문에 욕심나서 거지처럼 올려붙으면 오늘 처 맞은 거 너 하나로 안 끝날 것만 알아도 가족들 싹 다 빈털털이 돼서 나한테 사이좋게 나란히 따게 한 대씩 맞고 구석에 찌그러지고 싶은 거 아니면 다신 나 건드릴 생각도 하지 마. 알겠어? 그리고 식당으로 그대로 다시 들어가 폭탄 발언을 날렸습니다. 이 집 딸한테 뺨 맞고 나도 이 집 구석 며느리 더는 못 해먹겠다고 앞치마 테이블에 집어 던지고 그렇게 나왔어요. 속이 다 시원하더라고요. 그동안 왜 그렇게 당하고 살았나 멍청이 같은 제 과거가 조금은 후회스럽긴 하지만 돌아오지도 않는 과거 원망 계속 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앞으로 살아갈 미래가 훨씬 더 중요한 거죠. 앞으로는 절대 이렇게 당하고만 살지 않을 거라고 사연을 보시는 모든 분들 앞에서 당당하게 맹세합니다. 저 이제 살면서 억울한 일 눈 감고 참지 않고 제가 맞은 뺨 2배, 아니 3배를 돌려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 보려고요. 이 시댁 어떻게 망해가는지 한 번 더 사연을 적을 일이 있으면 가지고 올게요. 긴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이만 사연 마무리해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로 80이 넘은 할아버지입니다. 제가 이 나이 먹도록 인생을 헛살았나 싶어 속상한 마음에 사연을 보내요. 전 지금까지 평생 가족들만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저희 세대야 워낙 살기 힘들었잖아요. 다들 살기 힘들다 보니 가족들끼리 뿔뿔이 흩어져 사는 일도 허다했죠.
저는 10살도 되기 전에 아버지를 따라 여기저기 안 가본 곳이 없이 떠돌아다녔습니다. 원래 아버지는 대장장이었는데 일하던 대장간이 문을 닫게 되면서 일이 뚝 끊겨버렸어요. 먹고 살 길이 빠듯하다 보니 어머니와 누나들까지 고향에 있는 공장에 들어가서 일을 했습니다. 아버지는 처자식 공장으로 내몰고 가장인 자신이 집에만 있을 수 없다면서 저를 데리고 무작정 집을 나왔죠. 그러고는 지방 여기저기를 다니며 닥치는 대로 일을 하셨어요. 누나만 둘이 있었던 집안에 막내로 아들인 제가 태어나다 보니 아버지는 저를 유난히 예뻐하셨습니다. 도저히 저를 떼어놓고는 일하러 다닐 수 없다면서 지방까지 저를 데리고 다니셨거든요. 전 당시 아버지의 곁에서 많은 걸 배웠습니다. 밭일부터 막노동까지 아버지가 안 하신 일이 없었거든요. 아버지가 일하실 땐 저도 따라다니며 이것저것 보조 역할을 했습니다. 아버지는 힘들게 일해서 번 돈을 저 입히고 먹일 것만 빼놓고 모두 다 어머니에게 드렸어요. 어린 시절 아버지 곁에서 돈 버는 일도 많이 배웠지만 가장이 무엇인지를 제일 많이 배웠습니다. 가장은 언제나 처자식이 1번이어야 했죠. 자신보다도 먼저였고요. 그런 아버지를 전 존경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전 아버지를 따라 이곳저곳 누비다 보니까 사람도 많이 만났고요. 어떨 땐 배에서 만난 사람들과 몇 날 며칠을 함께 뒹굴어 자기도 하고 어떤 날엔 밤새 차를 타고 쪽잠을 자는 날도 있었죠. 그럴 때마다 옆에 있던 아저씨들이 물었어요. 꿈이 뭐냐고요. 전 그럴 때마다 아버지 같은 가장이 되는 거라고 말했습니다. 80이 넘은 지금도 그때 아버지 얼굴이 생생해요. 입은 환하게 웃고 계셨지만 눈동자엔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습니다. 전 아버지를 따라 대장장이가 됐어요. 어려서부터 일찍이 아버지에게 배운 기술로 서울에 올라와 무작정 대장간에 취직해서 일을 했죠. 중학교 졸업하자마자 일을 시작해서 40년 넘게 한자리에서 일했습니다. 아내도 그곳에서 만났고요. 아내는 제가 일하던 대장간이 있는 을지로에서 옷장사를 하던 여자였습니다. 아내를 처음 봤을 때 무슨 이런 여자가 있나 싶었죠. 왜냐고요?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본 여자 중에 드세기로 제일 드셌거든요. 여자가 어쩜 제가 싫어하는 행동만 골라서 하는데 이상하게 그게 싫지가 않더라고요. 오히려 다 귀엽게만 보였습니다. 제 눈에 안경이라는 말이 딱 저와 아내를 두고 한 말이었죠. 아내는 저와 달리 참 똑똑했어요. 전 중학교도 간신히 졸업했지만 아내는 고등학교도 나왔거든요. 머리가 얼마나 좋은지 셈도 잘하고 어려운 말도 잘 알아듣는 게 제 눈에는 대단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다른 건 다 참아줄 수 있었어요. 사실 아내가 목소리도 크고 사람들과 싸우기도 많이 싸웠거든요. 시장 사람들이랑 하도 싸우고 다녀서 제가 말리러 다닌 게 한두 번이 아니었네요. 왜 그렇게 싸우고 다니냐고요? 저에게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아들이 인물은 아내를 쏙 빼다 박아서 예뻤는데 머리는 절 닮았는지 영 나빴어요. 학교에서 시험만 봤다 하면 못 봐서 동네 애들 사이에서 항상 놀림을 당했죠. 거기다가 체격도 작아서 매번 맞고 다녔고요. 그럴 때마다 아내는 아들 손을 잡고 아들을 괴롭힌 녀석들을 쫓아가서 흠씬 혼내줬습니다. 그러다 보니 애들 싸움이 어른 싸움까지 된 거죠. 한 번은 그런 적도 있어요. 저희 대장간 바로 옆집에 식당이 하나 있어요. 제가 10년째 다니는 단골 식당이에요. 농담으로 제 아내가 차려준 밥상보다 그 식당 아줌마 밥을 더 많이 먹었다고 할 정도로 막역한 사이였죠. 그런데 아내는 처음부터 그 아줌마를 싫어했습니다. 남편도 있는 여편네가 식당에 오는 남자들한테 여우짓을 한다면서 저에게도 가깝게 지내지 말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하필이면 그 아줌마 아들이랑 저희 아들이 같은 학교를 다녔어요. 하루는 식당 아줌마 아들놈이 제 아들놈이랑 싸워서 제 아들놈 코피를 터뜨려 놨나 봐요. 그날 점심때 아내가 장사를 하다 말고 식당에 쫓아왔더라고요. 이 여편네가 식당에 오는 남자들한테 살랑살랑 꼬리 칠 때부터 내가 알아봤다. 도대체 자식 교육을 어떻게 시켰길래 내 귀한 아들 코를 터뜨려?
뭐야? 이게 미쳤나? 내가 언제 남자들한테 꼬리를 쳤다고 지랄이야? 이게 말이면 단 줄 아나? 네가 내 남편 반찬 갖다 줄 때마다 눈웃음 흘리면서 살랑거리는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네 못생긴 아들놈 때문에 우리 잘생긴 아들 콧대 내려앉으면 책임질 거야? 아이고 웃기고 있네. 네 남편이나 네 아들이나 둘 다 두꺼비같이 생겼구만. 어디서 개소리하고 앉았어? 뭐? 개소리? 어디 한번 개소리 내는 미친년한테 당해볼래? 그날 시장 바닥 전체가 흔들릴 정도로 곡소리가 끊이질 않았어요. 전 아내가 막무가내로 굴 때마다 너무 힘들었습니다. 오랫동안 시장에서 가게하면서 별의 별일을 다 겪어서인지 젊을 때 드셌던 성격이 점점 더 불같이 변했어요. 그냥 넘어갈 일도 아내는 잘 참지를 못했죠. 문제는 아들도 똑같이 키웠다는 겁니다. 제 아들 역시 어릴 때부터 체력도 약하고 공부도 잘 못했어요. 아내는 그런 아들을 강하게 키우겠다고 운동이란 운동은 다 시켰습니다. 저는 영 안 되면 대장간에서 일 가르치면 된다고 했지만 아내는 제 말을 들어주지 않았어요. 하나뿐인 아들을 우리처럼 키울 순 없다면서 운동이든 악기든 예체능이라도 시키겠다고 버는 족족 아들에게 다 투자를 했죠. 아내 생각에 전부 동의하는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하나뿐인 아들에게 부족한 것 없이 다 해줘야 한다는 마음만은 저도 아내와 같았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그러셨으니까요. 힘든 형편에도 제가 하고 싶다는 건 다 하게 해주시고 먹고 싶다는 건 다 해주셨어요. 누나들이 샘낼 정도로 말이죠. 그런데 그게 화근이었습니다. 저와 아내 둘 다 먹고 사느라 바빠 아들을 마냥 오냐오냐 키웠더니 아들이 어느새 망가져 있었어요. 아들의 문제를 처음 알게 된 건 저였습니다. 아들이 고등학교에 다니던 시절이었어요. 그날도 제가 대장간에서 한참 일을 하고 있었는데 가게로 파출소에서 연락이 왔어요. 글쎄 제 아들놈이 파출소에 있다네요. 다른 학교 아이들과 싸움이 붙었는데 제 아들 녀석이 심하게 상대방 아이를 때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맞은 아이 부모가 제 아들 녀석을 신고를 했대요. 무조건 감옥에 넣겠다고 난리가 났답니다. 전 놀라서 한달음에 파출소로 달려갔죠. 그런데 아들에게 맞았다는 아들의 말을 듣는데 저는 소름이 돋았어요. 그만하라고 죽는다고 말렸는데도 제 아들놈이 멈추지 않고 때렸대요. 심지어 싸운 아이 중 한 명은 상태가 심각해서 병원에 입원까지 했답니다. 저는 한숨밖에 나오질 않았죠. 거기다가 파출소에는 아들 학교 선생님까지 와 계셨습니다. 저 새끼 저거 완전 미친놈이에요. 권투 배웠다고 자랑하길래 그냥 좀 같이 놀자고 한 건데 나중에는 담뱃불까지 얼굴에 지지라고 했다니까요. 상황은 심각했습니다. 선생님 말씀이 피해자 학생의 부모 의견이 강경해서 잘못하면 학교까지 잘릴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하더군요. 안 그래도 답답해 죽겠는데 아내는 파출소까지 쫓아와서 더 난리를 쳤어요. 애들끼리 싸울 수도 있지. 별일 것도 아닌 거 가지고서는 애 인생을 망치려고 그래요? 병원비 물어주면 되잖아요. 제 아내는 분명 셈이 빠르고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언제 저렇게 무식한 여편네가 된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전 아내를 데리고 밖으로 나왔어요. 피해자 애들 부모한테 무릎 꿇고 사과를 해도 시원찮을 판에 당신 그게 지금 무슨 태도야? 옛날에 우리 아들 맞고 들어왔을 때 생각 안 나? 한 대만 맞고 와도 난리치고 쫓아갔던 사람이 무식하게 왜 이래? 뭐, 무식? 중학교도 간신 졸업한 주제에 어디서 나더러 무식하대? 당신이 무식한 대장장이니까 저 인간들이 우리 무시하고 내 아들 구치소에 쳐넣으려고 하는 거잖아. 아내와는 말이 통하질 않았습니다. 아주 아나무인이 따로 없더라고요. 그래, 내가 무식하고 배운 거 없는 대장장이라 처자식 무시당하게 하는 못난 애비다. 전 아내에게 모진 말을 퍼붓고 다시 파출소로 들어가 피해자 부모들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 아들이 잘못한 건 분명하지만 이대로 고등학교도 졸업 못하게 할 수는 없었죠. 아내가 드세고 무식한 소리를 하긴 해도 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제 아들까지 저처럼 중졸의 대장장이를 만들 수는 없었으니까요.
다행히 사건은 잘 마무리됐습니다. 학교에서도 근신을 받기는 했지만 졸업하는데 무리는 없었어요. 그런데 저희 가정의 문제는 그때부터가 시작이었습니다. 한번 어긋나기 시작한 부부관계는 걷잡을 수 없이 나빠졌어요. 아내는 툭하면 저를 무시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뭐든 제 탓을 했어요. 당시에 저희 부모님은 고향에 살고 계셨거든요. 젊어서 힘들게 모은 돈으로 오래된 집 한 채와 땅을 사서 농사를 짓고 계셨죠. 아버지의 오랜 꿈이셨거든요. 젊어서 제대로 된 거처도 없이 매일 여기저기 남의 일만 하시다 보니까 자기 집을 갖고 자기 땅에서 일하는 게 소원이셨죠. 그런데 아내가 그 땅이 올랐다는 소리를 어디서 듣고 와서는 그걸 가지고 괜한 꼬투리를 잡더라고요. 매일 우리 아들, 노래만 부르면 뭐래. 돈이고 땅이고 올라도, 한 푼 내주지도 않는데. 당신이 아버지께 잘 말씀드려서 땅값 올랐을 때 팔아서 돈 좀 달라고 해. 아버지 땅이 내 것도 아닌데 팔긴 뭘 팔아? 당신은 평생 일만 하고 사는 내가 안쓰럽지도 않어? 아유, 우리 하나밖에 없는 아들, 앞날이 걱정되지도 않냐고. 20살도 넘은 아들 앞날 내가 왜 걱정을 해? 지금까지 먹이고 재워줬으면 앞으로는 자기가 알아서 살아야지. 아내가 뜬금없이 저희 아버지 땅 얘기를 한 데에는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20살이 훌쩍 넘도록 제 앞가림하나 못하는 아들 녀석 때문이었죠. 고등학교 내내 크고 작은 사고를 치고 다니던 놈은 고등학교도 간신히 졸업을 하더니만 몇 년째 일할 생각은 안 하고 집에서 놀고 먹고만 있었어요. 처음엔 저도 아들에게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말해라. 아버지가 많이 못 도와줘도 최대한 도와주겠다고 했어요. 배우고 싶은 게 있으면 배워보라고도 했고요. 그런데 아들놈은 아무 생각이 없었습니다. 매일 양아치같이 친구들이랑 어울려 다니면서 도대체 뭘 하고 다니는지 매일 술만 먹고 다녔어요. 정 그 꼴이 한심해서 절대 돈 주지 말라고 했지만 제 말을 들을 아내가 아니었습니다. 저 모르게 아예 생활비를 대주고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전 20년 만에 처음으로 아내와 아들에게 화를 냈습니다. 그리고 엄포를 놓았죠. 앞으로 딱 3개월만 참아줄 테니 그 안에 직장을 구해서 집에서 나가라고 했어요. 그렇지 않으면 일절 지원을 끊겠다고요. 아니면 지금이라도 당장 대장간에 나와 일을 배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월급은 주겠다고요. 저라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한테 모진 소리 하고 싶었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아들 녀석 얼굴만 보면 답이 보이질 않았어요. 다 제가 못나서 잘못 키운 탓이겠지만 어쩜 저렇게 생각이 없고 철이 없나 싶어서 속이 터졌습니다. 거기다가 그런 아들놈을 싸고 두는 아내도 미웠어요. 하루 종일 쇠 냄새 맡아가며 고생하는 남편은 둘째치고 아들놈 편만 드니까요. 제가 생각한 가정은 이런 게 아니었습니다. 어린 시절 저희 부모님은 항상 떨어져서 지내셨어요. 그런데도 오랜만에 만나면 항상 가슴이 벅차오를 정도로 서로를 아끼셨고요. 제가 꿈꿔온 가정은 현실이 아무리 고단하고 힘들어도 함께 있으면 언제나 서로를 응원하고 힘이 되어주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저와 아내는 매일 붙어 있어도 서로를 미워하고 탓하기만 했어요. 아들도 마찬가지였고요. 아들은 제 엄포에도 변하질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못나게 굴었죠. 저 죽어도 대장간에선 일 안 해요. 제가 그렇게 힘든 일을 어떻게 하겠어요.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아버지가 옆에서 잘 가르쳐 줄 테니까 천천히 해보자. 이게 보기엔 어려워 보여도 한번 배워두면 평생은 먹고 살아. 전 어떻게든 아들에게 사내구실은 하고 살게 하고 싶어 어르고 달랬습니다. 차라리 우리 대장간 그만두고 그 돈으로 큰 가게 하나 차리는 거 어때요? 고급 레스토랑이나 술집 같은 거요. 저한테 기회만 주시면 제가 잘해볼게요. 혹시 알아요? 제가 잘 돼서 어머니 아버지 둘 다 일 그만두고 호강하실지? 아들놈은 겉만 번지르르 하고 뜬구름 잡는 얘기만 해댔어요. 주방에 한번 들어가 본 적도 없는 놈이 도대체 레스토랑을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거기다가 잠도 많아서 새벽에 일어나지도 못하는 게 무슨 술집을 하겠다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죠.
이게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헛소리를 하고 있네. 직장 생활도 한번 못 해본 게 장사는 무슨 장사야? 너 내가 좋게 말하니까 말을 못 알아듣는 것 같은데 당장 내일부터 대장간에 나와. 안 그러면 집에서 아예 쫓아낼 줄 알아. 당시에 고향에 계신 아버지도 건강이 좋지 않아 전 이래저래 싱숭생숭했어요. 어머니가 아버지 때문에 힘들어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와중에 아들놈이 또 사고를 쳤습니다. 이번엔 아예 집을 나가버렸어요. 그때는 카드고 뭐고 없을 때라 뭐든지 다 현금만 가지고 다니던 시대예요. 큰 돈이 들어갈 일이 있으면 가방에 돈을 넣어서 품에 꼭 안고 다녔습니다. 그때 아버지께서 큰 수술을 받게 돼서 서울 저희 집에 와 계실 때예요. 급하게 병원비 낼 돈이랑 거래처에 줘야 할 돈이 있어서 현금을 많이 찾아 가방에 넣어뒀거든요. 그런데 이 아들놈의 새끼가 그걸 어떻게 알고 제 가방을 들고 집을 나갔습니다. 상놈도 그런 상놈이 없어요. 그때 힘들었던 걸 생각하면 지금도 자다가 벌떡벌떡 일어날 정도예요. 아버지는 수술을 받고 중환자실에 누워 계셨는데 돈 가지고 나간 아들놈은 도대체 어디 있는지 연락도 안 되고 속이 터지더라고요. 아내도 아들이 어디 있는지 전혀 모른다며 딱 잡아뗐어요. 전 혼자 돈을 구하러 여기저기 백방으로 돌아다녔습니다. 아버지 병원비도 문제였지만 제 가게에도 들어갈 돈이 많았으니까요. 전 하다하다 누나들에게까지 돈을 빌리러 갔죠. 그런데 누나나 매형들도 제 생각 같지 않더라고요. 저남, 너무 양심 없는 거 아니야? 지금까지 장인어른이 아들 하시면서 막내 아들만 챙기느라 딸들은 나 몰라라 했었는데 이제 와서 우리한테 병원비를 내놓으라니. 매형, 병원비를 내놓으라는 게 아니라 잠깐만 빌려달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사정이 있어서 바로 못 드리지만 대금 들어오면 금방 드릴게요. 누나, 제발 좀 부탁할게. 아버지 앞으로도 얼마나 더 중환자실에 계셔야 할지 몰라. 내가 그럴 돈 있었으면 이렇게 살았겠니? 암튼 난 죽었다 깨도 돈 없으니까 잘난 아들이 알아서 해. 큰 매형과 큰 누나 모두 저를 매몰차게 내쫓았습니다. 돈이 없다고 하기엔 집은 으리으리하게 잘 꾸며놓고 살더군요. 둘째 누나와 매형도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처남, 지금 상황 너무 모르는 거 아니야? 내가 처가댁 갈 때마다 동네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장인어른 땅이 어마어마하다는데 장인어른한테 하루라도 빨리 얘기해서 그 땅 좀 팔아서 나눠달라고 해. 아, 그럼 돈 걱정 없잖아. 당신이 뭔데 우리 아버지 땅을 팔아라 말아라야 간섭을 해? 괜히 쓸데없는 소리 말고 당신 병원비 좀 빌려주면 될 거 아니야. 둘째 매형은 이런 상황에서도 빨리 땅이나 팔라고 성화였습니다. 나중엔 누나랑 둘이 부부싸움을 하느라 제 얘기는 듣지도 않더라고요. 둘째 누나는 제게 못 볼 꼴을 보였다며 미안해했지만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제게는 지금 당장 돈이 더 급했으니까요. 전 결국 제가 살던 집을 팔았어요. 결혼할 때 아버지가 사주신 집이었는데 급한 대로 전세를 돌렸습니다. 아내는 노발대발 난리가 났죠. 이 나이에 집도 없으면 어떡하냐. 이런 집구석에 아들이 들어오고 싶겠냐고요. 전 화가 나서 아내에게 소리쳤습니다. 아들은 무슨 아들이냐. 저한테 이제 아들놈은 없으니까 그렇게 알라고 했어요. 아들놈이 다시 들어와 손이 발이 되게 빈다고 해도 용서해주지 않을 거라고요. 전 진심이었습니다. 다시는 아들 얼굴을 보고 싶지 않았어요. 말해봐야 제 얼굴에 침 뱉기지만 정말이지 내 아들놈은 개만도 못한 놈이었습니다. 어떻게 된 놈이 할아버지 병원비를 가지고 집을 나간답니까? 힘들고 슬퍼도 세상은 잘만 돌아갔습니다. 아버지는 중환자실에서 나와 일반 병실에 잠시 계시다가 요양원으로 가셔야 했어요. 아버지 병간호를 하시던 와중에 어머니가 먼저 돌아가셨거든요. 그때 슬픔은 말로 다 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들었어요. 모든 일이 다 제 잘못 같았거든요. 어머니가 그 정도로 힘든 줄도 모르고 전 먹고 살기 바쁘다는 핑계로 신경도 못 썼거든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아버지를 요양원으로 모시고 나니까 더 큰 산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누나와 매형들이 어머니 장례가 끝나자마자 집에 찾아와 난리를 쳤어요.
전 진작 그럴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중환자실에 계시다가 요양원에 들어갈 때까지 딱 1년이었어요.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그 시간 동안 어머니를 저희 집에 모시고 있었습니다. 사실 어머니야 집에서 잠만 자고 나가셔서 아버지 병간호를 하시기 바빴죠. 그랬으니 병도 나신 거고요. 전 하루하루 늘어나는 병원비를 대느라 허리가 휘었습니다. 그때 누나들은 일절 신경 쓰지 않았어요. 심지어 어머니고 저한테 전화 한 통 안 했습니다. 전 그러려니 했죠. 그런 일에 신경 쓸 정신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아내는 달랐습니다. 아내는 저더러 바보 천치 병신이라고 했어요. 시아버지가 땅 좀 있다는 말에 홀라당 넘어가서 시집와서 아들까지 낳아줬더니만 그놈의 잘난 땅은 구경도 못 해보고 이제는 시어머니까지 모시고 살면서 평생 남한테 옷이나 팔다 뒤지게 생겼네. 아내가 말은 험하게 하지만 전 항상 고마웠습니다. 저 하나 보고 시집와서 지금까지 평생 고생만 하고 살았거든요.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까지 모시고 살며 저보다 더 살뜰하게 저희 어머니를 챙겼어요. 아들놈은 제멋대로 집을 나가버렸고 생활은 밑빠진 독처럼 버는 족족 병원비로 갖다 주느라 힘들었습니다. 아내는 툴툴거리면서도 항상 제 옆에 있어 줬습니다. 그런 아내에게 저는 또 미안한 일을 해야 했어요. 어머니께서 저희 집에 들어와 사시게 되면서 마음이 불편하셨는지 땅과 집, 재산을 모두 다 정리해서 저에게 주신다고 했습니다. 아들이라서만이 아니라 지금까지 평생 자식 노릇한 건 저밖에 없으니 저에게 주신다고 했죠. 아내는 너무 좋아했지만 전 그러지 마시라고 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평생 힘들게 버신 건데 저 혼자 다 받을 수는 없어요. 지금이야 어떻든 어려서부터 누나들도 고생 많이 했으니까 누나들이랑 똑같이 나눠서 주세요. 누나랑 매형들에게는 미리 말하지 않았지만 전 진작 아버지와 어머니의 재산을 물려받았고 만약 두 분 중 한 분이라도 돌아가시면 누나들에게 똑같이 나눠주겠다고 미리 말씀을 드렸죠. 어차피 부모님 재산을 제가 다 물려받았다고 하면 절대 가만히 있을 사람들도 아니니까요. 어머니가 돌아가시자마자 찾아온 누나와 매형들은 제 얘기를 듣고 나서야 한결 가벼워진 얼굴로 돌아갔습니다. 아내는 저를 답답해했지만 이내 제가 혼자 방에 앉아 우는 모습을 보더니 더는 말하지 않았어요. 저는 너무 슬펐습니다. 세상에 그런 슬픔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죠.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아버지까지 요양원에 들어가시고 나니 이상하게 어릴 때 생각이 더 많이 났어요. 어머니가 해주시던 주먹밥도 떠오르고 새벽마다 아버지 손을 잡고 일하러 나가던 것도 생생하게 떠올랐죠. 누나들과 함께 즐거웠던 순간들도요. 하지만 누나들은 이미 다 잊은 것 같아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재산을 다 나눠준 이후로 누나들은 종종 제게 연락을 해왔지만 전 받지 않았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누나들에게 일절 연락하지 않았거든요. 제게 그런 고집스러운 면이 있었어요. 한번 사람이 싫어지면 아주 매몰차게 돌아서서 아는 척도 안 했어요. 줄 거 다 주고 계산 끝났으니 더는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몇 년을 정신없이 살다 어느 날 문득 거울을 봤더니 저도 많이 늙어 있더라고요. 매일 아버지 요양원만 왔다 갔다 하고 일만 해서인지 시간이 이렇게 흐른 줄 모르고 있었거든요. 아버지가 요양원에서 돌아가시고 나서 그제야 전 고향에 어머니가 사시던 집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서울에 아파트를 샀어요. 남은 돈으로는 가게를 늘릴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또 노발대발 난리가 났어요. 나도 이제 더는 못 참아. 당신도 조금 있으면 환갑인데 그놈의 대장간 좀 때려치우고 우리도 좀 편한 거 하면서 쉽게 좀 삽시다.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할 줄 아는 거라곤 대장간 일밖에 없는데 하루아침에 어떻게 그만둬? 당신이야말로 옷장사 그만두고 쉬어. 그래봐야 둘이 사는데 내가 혼자 벌어도 충분히 먹고 살아. 고집스럽다고 해도 할 수 없지만 전 평생 해온 대장간 일을 그만둘 수가 없었습니다. 밥을 먹고 화장실을 가는 것처럼 가게에 나가 일하는 게 저에겐 전부였어요. 그런데 인생이라는 게 참 제 마음대로 되지 않더군요.
10년 가까이 연락이 되지 않던 아들이 갑자기 제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가게에서 일하고 있는데 제법 나이든 티가 난 모습으로 나타난 아들이 웬 아가씨를 데리고 가게에 찾아왔더라고요. 전 갑자기 무슨 바람이 들어서 나타났냐고 퉁명스럽게 말했지만 아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랜만에 아들을 보자마자 너무 반갑고 좋아서 하마터면 달려가서 아들을 끌어안을 뻔했어요. 하지만 괘씸한 건 괘씸한 거였습니다. 아들놈이 제 돈을 들고 집을 나갔던 생각만 하면 아직도 피가 거꾸로 솟는 것만 같았어요. 그래도 자식놈은 형제들과 다르더라고요. 바짝 마른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전 그래도 제 발로 들어온 아들을 그냥 내쫓을 수 없어서 근처 다방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런데 아들놈은 제게 잘 지냈냐 안부 한마디도 없이 다짜고짜 결혼을 하겠답니다. 여자가 임신을 했다네요. 그러고 보니 아들놈이 데리고 같이 온 아가씨가 아들보다 서너 살은 어려 보이는데 배가 볼록 나왔더라고요. 그리고 아들 옆에 앉아 계속 눈물을 흘리고 있었죠. 저는 며느리가 될 애가 아무래도 많이 긴장한 것 같아 괜찮다고 다독여줬습니다. 그 시대야 여자가 결혼 전에 애를 가지면 세상 큰일 나는 줄 알던 시대였으니 눈물이 절로 날만해 했죠. 그래도 한 식구가 되려고 해서인지 제 눈에는 며느리가 안 돼 보이더라고요. 남의 집 귀한 딸내미 마음고생하게 한 우리 아들놈이 나쁜 놈이니까요. 그런 와중에 제 아들놈은 또 정신 빠진 소리를 해댔습니다. 결혼식이니 뭐니 그런 건 필요 없어요. 할머니 돌아가시고 땅 좀 받으셨다면서요? 아버지가 저희 둘이 살 집 하나만 구해주세요. 사람은 변하는 게 아니었어요. 제 아들놈이지만 이놈은 그냥 정신 빠진 놈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아들놈 말에 며느리가 아주 대성통곡을 하더라고요. 다방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다 저희만 바라봤습니다. 전 며느리를 달랬어요. 그렇게 울면 뱃속 아기가 얼마나 힘들겠냐고요. 제 말에 며느리는 서름이 폭발했는지 제게 하소연을 했습니다. 아버님, 이 인간이 얼마나 못됐는데요. 제가 임신했다고 어떡할 거냐고 책임지라고 했더니만 책임은 무슨 책임이냐고 당장 병원 가서 수술하자고 했다니까요. 전 그 소리를 듣는데 너무 화가 나서 이성이 날아가 버렸습니다. 세상에 이런 호랑말코 같은 새끼가 제 새끼라는 게 믿기질 않았죠. 도대체 이런 놈이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뭐야? 이런 망나니 같은 새끼를 봤나? 남의 집 귀한 딸내미 임신을 시켰으면 당장 책임지겠다고 해야지. 뭐? 병원 가서 수술을 해? 이런 개만도 못한 자식. 전 주먹으로 아들놈을 닥치는 대로 패줬습니다. 이런 놈은 맞아도 싸니까요. 전 며느리 될 애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배 더 나오기 전에 거하게 식도 올려주고 집도 사줄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했어요. 전 아들에게 지난 10년 동안 뭘 해먹고 살았냐고 물어봤습니다. 아버지 돈까지 훔쳐서 도망갔으니 잘 먹고 잘 살았냐고요. 그런데 아들이 하는 말이 가관이었습니다. 글쎄 몇 천이나 되는 큰 돈을 가지고 나가서는 그 돈을 다 날렸대요. 친구랑 사업을 해보겠다고 투자를 했다는데 알고 보니 그게 사기였었던 거죠. 전 답답해서 그럼 그때라도 집에 돌아왔어야지 그동안 뭘 해먹고 살았냐고 물었습니다. 집에 와봐야 뭐래요. 제가 돈 날린 거 알면 아버지 무조건 대장간에서 일 배우라고 난리였을 텐데 차라리 그냥 여기저기 다니면서 되는 대로 먹고 살았어요. 그걸 말이라고 해? 아이고 한심한 자식. 너도 이제 처자식 생겼으니 내일부턴 당장 대장간에 나와서 일 배워. 그놈의 대장간 일 뭐가 좋다고 아들한테까지 물려주려고 그래요? 아 이제 우리 아들도 돌아왔으니까 이번 기회에 대장간 팔아버리고 그 돈으로 우리 아들한테 투자 좀 합시다. 투자는 무슨? 내가 저놈을 어떻게 믿고 투자를 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당장 대장간 일 배워. 전 아들도 아내도 다 헛소리를 한다고 생각했죠. 듣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임신한 며느리 때문에 그냥 용서하고 받아주긴 했지만 사실 아직 아들을 믿는 건 아니에요. 앞으로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고 나서 투자를 할지 말지 생각해보기로 했습니다.
어쩌겠어요. 저런 못난 놈도 어쨌든 제 자식이니 사고를 쳤으면 부모인 제가 수습을 해야죠. 전 약속한 대로 아들 며느리 결혼식도 올려주고 서울에 번듯한 집도 한 채 사줬습니다. 제가 자식이 둘, 셋도 아니고 하나인데 이왕 손주까지 생긴 거 좋은 집으로 해주고 싶어서 통 크게 해줬어요. 미워도 핏줄이라 그런지 아들놈이 며느리랑 사는 모습을 보니까 지금까지 쌓여있던 화가 눈 녹듯 사라지는 것 같더라고요. 아들이라는 놈은 지난 10년 동안 도대체 어떻게 먹고 살았는지 할 줄 아는 거라고는 없었어요. 제가 일 안 하면 한 푼도 도와주지 않겠다고 해서 억지로 대장간에 나오긴 했지만 써먹을 데가 없었습니다. 거기다가 못 본 새에 나쁜 건 다 배웠더라고요. 어느 날이었어요. 아침에 출근해서 일 좀 하려고 하면 아들놈은 툭 하면 사라졌습니다. 처음엔 대장간이 답답해서 나갔나 보다 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상했어요. 아들이 나갈 때마다 금고에 돈이 슬쩍슬쩍 비는 게 보였거든요. 그래서 하루는 제가 아들 뒤를 밟았습니다. 도대체 어디를 싸돌아다니나 싶어서요. 그런데 이놈의 새끼가 진짜 별짓을 다 하더라고요. 언제 또 알았는지 시장 골목에 아저씨들끼리 모여 화투나 카드를 치는 하우스 같은 곳이 있었는데 이 새끼가 거길 드나들더라고요. 아무리 철이 없어도 그렇지 이제 처자식도 있는 가장이 어쩜 저렇게 정신을 못 차리나 싶었습니다. 저는 당장 따라 들어가 귀때기를 잡아 끌고 나왔죠. 이 한심한 놈아, 30도 훨씬 넘은 놈이 아버지 돈에 손을 대는 것도 모자라서 이젠 도박까지 해? 너 도대체 언제 정신 차릴래? 내가 우리 며느리 보기 창피해서 살 수가 없다. 아파요. 그러니까 대장간 말고 제가 할 만한 일을 좀 하게 해달라니까요. 너 같은 놈이 할 일이 세상에 어딨어, 이 자식아. 제발 좀 정신 좀 차려. 아들놈만 보면 속이 뒤집혔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며느리가 똘똘하다는 거예요. 아들놈이 그래도 여자 보는 눈은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임신하기 전에 미용실에서 일을 했대요. 미용실에 제법 며느리의 단골 손님이 많았다더군요. 제가 옆에서 봐도 애가 싹싹하니 성격도 밝아서 가게를 하면 잘할 것 같긴 했습니다. 그래서 전 몇 개월 고민을 하다가 아들과 며느리를 불러놓고 말했죠. 내 아들놈은 영 돈 버는 데는 소질이 없으니까 며느리만 괜찮다면 제가 미용실을 하나 내주겠다고요. 당연히 아들놈은 눈을 부라리만 난리를 쳤지만 며느리는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시어머니 노릇을 하더라고요. 멀쩡히 집에서 노는 아들을 놔두고 고대 애기 낳을 며느리한테 미용실을 차려주면 애기는 누구더러 키우라는 거야. 누가 키우긴 누가 키워. 돈 못 버는 놈이 키워야지. 아니, 하나밖에 없는 아들한테 집에서 애나 보라는 게 말이 돼? 당신 정말 이런 식으로 나올 거야? 물려받은 땅은 계속 손에 쥐고 있으면 뭘 하냐고. 아들한테 미리 좀 물려주고 편안하게 살게 해주면 좀 좋아? 아내는 울고불고 소리를 지르며 저한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따졌지만 저는 제 생각이 맞는다고 판단했어요. 제가 지난 몇 개월 옆에서 지켜보니까 아들놈은 가능성이 없었습니다. 지금 당장 안쓰러워서 제가 가진 재산을 다 물려줘도 몇 달이면 다 날려먹을 놈이었어요. 저도 더는 두고만 볼 수 없었어요. 저도 나이가 들고 있었고 아들 녀석도 이제 아버지인데 언제까지 철딱서니 없이 사고만 치고 다니는 꼴을 볼 수는 없었죠. 그래도 손주가 태어나고 몇 년은 잠잠했습니다. 철없는 아들 녀석도 자기 새끼한텐 별 수 없더라고요. 하루가 다르게 손주가 커가니 아들도 점점 정신을 차리는 것처럼 보였고요. 며느리가 운영하는 미용실은 제법 잘 됐습니다. 혼자 하루 종일 서서 사람들 상대하면서 일하는 게 쉽지 않을 텐데 며느리는 한 번도 힘들다는 얘기를 하지 않았죠. 오히려 저만 보면 하나밖에 없는 며느리가 먹고 사느라 바빠서 일만 하느라 며느리 노릇도 제대로 못한다며 미안해했어요. 전 그런 며느리를 볼 때마다 옛날 제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딱 저희 부모님에게 그런 마음이었거든요. 부모님에게 잘하고 싶은 마음만 앞섰지 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곁에 있어 드리지 못한 게 후회되곤 했어요. 전 그런 며느리가 예뻐서 오히려 더 뭐라도 해주고 싶었습니다.
며느리는 손주도 참 바르게 잘 키웠어요. 사실 손주가 제 눈에는 당연히 천사처럼 예뻤지만 마냥 잘해줄 수만은 없었어요. 혹여나 제 아들을 닮아 어려서부터 싹수가 없을까봐 전 오히려 엄하게 대했습니다. 다행히도 손주는 제 아들이 아닌 며느리를 닮아 머리도 좋고 예의도 발랐죠. 학교도 들어가기 전부터 미용실을 하는 자기 엄마가 바쁘면 옆에서 수건도 개고 청소를 하면서 알아서 도와주던 아이였습니다. 가끔 보면 다 큰 자기 아버지보다 의젓하게 보일 때도 있었죠. 제 평생의 걱정거리였던 아들내미도 차차 나이가 들면서 자기 삶을 찾아가 잘 살아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마음을 좀 놓으려고 하던 그때 또 일이 터졌어요. 제 아들놈이지만 정말 답이 없는 녀석이었습니다. 이 자식이 제가 그렇게 말을 했는데도 버릇을 못 고쳤더라고요. 글쎄 이제는 하다 불법 도박에까지 손을 댔더라고요. 도박도 도박이지만 합법적인 게 아니라 문제가 컸어요. 거기다 한심한 이놈의 자식이 대형 사고를 쳐놓고는 처자식을 버리고 빼버렸다는 겁니다. 그것도 자기 마누라 미용실까지 날려먹고요. 무슨 소리냐고요? 글쎄 도박으로 잃은 돈과 여기저기서 빌린 돈을 갚겠다고 며느리 미용실 보증금을 빼서 날라버렸대요. 거지 같은 자식이 사고만 쳤다 하면 가족들 돈을 가지고 도망치는 게 특기자 취미였습니다. 전 도저히 창피해서 며느리 얼굴을 못 보겠더라고요. 아버님, 걱정하지 마세요. 그 인간 나가서 또 돈 떨어지면 알아서 들어올 거예요. 속 깊은 며느리는 오히려 제 걱정을 했어요. 제가 갑자기 사라져버린 아들놈을 걱정이라도 할까봐 신경 쓰였나 보더라고요. 제 아들이지만 못나도 정말 못났습니다. 이런 좋은 아내를 두고 왜 그렇게 정신을 못 차릴까 싶었죠. 아들은 빚쟁이들 눈을 피해 몇 년을 도망자 신세로 다녔어요. 전 아들이 궁금하지도 않았습니다. 가끔 미용실에 지 처자식을 보러 오는 것 같긴 했지만 모르는 척 했죠. 꼴도 보기 싫어서요. 그리고 며느리에게도 절대 돈을 주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 놈 무시하고 살라고요. 그렇게 아들과 다시 또 몇 년 동안을 연을 끊고 살았습니다. 저도 이제 많이 늙었어요. 어느새 아버지가 돌아가신 나이보다 훨씬 더 나이를 먹었죠. 제 며느리도 벌써 50이 다 되어가고 손주 녀석도 얼마 안 있으면 대학생이 돼요. 시간이 참 빨라요. 손주 녀석이 대학에도 가고 결혼까지 하는 모습을 과연 볼 수 있을까 싶었는데 지금 건강만 같으면 우리 하나밖에 없는 손주가 증손주를 낳는 것까지 볼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아내는 가끔 밤이면 아들 사진을 꺼내놓고 울기도 했어요. 아무리 자식이 못 낳았어도 자식을 버리는 부모가 어딨어? 우리 새끼는 나가서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는데 당신은 피도 안 섞인 며느리만 그렇게 싸고 돌아야겠어? 당신이야말로 하나밖에 없는 자식 새끼 그따위로 키워서 장가까지 보냈으면 며느리한테 미안한 마음 가지고 더 잘해줘. 남편 노릇 애비 노릇은 하지도 않고 한량처럼 맨날 떠돌아다니는 자식이랑 헤어지지도 않고 참고 살아주는 게 얼마나 고마워. 우리 새끼가 한량이라서 떠돌아다녀요. 당신이 한 번을 아들이 해달라는 대로 해주질 않으니까 애가 집에 정을 못 붙이는 거지. 웃기고 있네. 당신이야말로 그 자식이 그렇게 안쓰럽고 불쌍하면 나가서 그놈이랑 살아. 난 그 자식 아주 꼴도 보기 싫으니까. 80이 넘을 때까지 아들놈 뒤치다거리하는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답니까? 자기 손으로 돈 한 번 제대로 벌어본 적 없는 놈이 다 늙은 부모 일절 봉양할 생각을 안 하고 맨날 재산이나 먼저 달라고 조르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야 되는데 누가 예쁘겠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제 생일이 며칠 남지 않았을 때였는데 웬일로 아들놈이 집에 찾아왔더라고요. 몇 년 동안 코빼기도 보이질 않던 녀석이라 전 웬일인가 싶었죠. 그런데 뜬금없이 나타나서 한다는 소리가 이상했습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제게 고맙습니다 한 번 한 적 없는 아들내미가 갑자기 지금까지 너무 잘못했다면서 무릎까지 꿇고 사과를 하더라고요. 지금까지 본인이 살아온 인생을 전부 다 후회한다고 하면서요.
이제는 힘없이 쭈글쭈글해진 제 손까지 잡으며 앞으로 저와 아내에게 잘하겠다고 제발 믿어달라고 했습니다. 우리 아이 이제 다 늙었으니 더 좋고 나쁠 게 어딨어. 내 바람은 딱 하나다. 우리 집 장남이자 기둥인 네가 며느리랑 손주랑 셋이 화목하게 사는 거. 그러기만 하면 내가 지금 당장 눈을 감아도 괜찮겠어. 아들은 제 손가락까지 걸고 약속했습니다. 앞으로는 정말 달라지겠대요. 손주도 이제 대학생인데 자기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되겠냐면서요. 전 평생에 처음 보는 낯선 모습에 아들을 마지막으로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아들 말대로 자기 자식이 저렇게 장성해서 성인이 됐는데 다 생각이 있겠지 싶었죠. 그런데 정말 변하기로 하긴 했는지 이래저래 노력을 많이 했어요. 저희 집에도 자주 와서 같이 밥도 먹고 전화도 자주 하더라고요. 저나 아내의 건강도 걱정된다면서 처음으로 저희를 데리고 건강검진도 다녀왔습니다. 저도 저였지만 아내 얼굴이 폈더라고요. 거기다가 가장 좋았던 건 아들이 며느리에게 잘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며느리가 미용실 문 닫을 시간에 가서 정리도 도와주고 셔터도 내려주는 것 같더라고요. 전 아들에게 잘했다 칭찬해줬어요. 그렇게 하나하나 노력하다 보면 며느리와의 사이도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 거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기특한 제안을 해왔습니다. 저와 아내에게 꽃놀이를 가자고 하더군요. 전 며느리와 손주도 데려가자 했지만 아들은 꼭 셋이서 소풍 가고 싶다고 했습니다. 제가 어릴 때도 우리 셋이 소풍 한번 간 적도 없잖아요. 더 나이 들기 전에 우리 셋이 소풍 한번 가고 싶었어요. 아들 말이 맞았습니다. 뭐가 그렇게 살기 바빴다고 우리 세 식구 소풍은커녕 꽃놀이 한번 가본 적이 없더라고요. 80이 넘어서야 처음으로 아들과 아내 손을 잡고 소풍 간다는 게 가장으로 미안했습니다. 제 딴에는 아내와 아들에게 언제나 성실한 아버지라고 생각했었는데 사실 돌이켜보면 대단하게 잘해준 것도 없는 것 같더라고요. 아들은 대견하게도 도시락까지 싸왔어요. 저와 아내를 주겠다고 과일까지 예쁘게 잘라서 먹기 좋게 해왔더라고요. 정말 오랜만에 바람도 쐬고 꽃놀이도 실컷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 핸드폰이 울렸어요. 메시지가 한 통 왔는데 손주가 보낸 메시지더라고요. 전 반가워서 바로 메시지를 확인했습니다. 꽃놀이 왔는데 너무 좋다고 다음에 꼭 같이 오자고 말할 생각이었죠. 그런데 손주의 메시지 내용이 충격적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설마 아빠랑 어디 가셨어요? 절대 아빠 따라가시면 안 돼요. 할아버지 무조건 죽어요. 전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싶어서 한참을 핸드폰을 봤어요. 읽고 또 읽어도 이해가 되지 않아 핸드폰을 들고 화장실에 가서 손자에게 바로 전화를 했죠. 그리고 도대체 메시지 내용이 무슨 소리냐고 물었어요. 그러자 손자가 하는 말이 전 도무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할아버지 사실은 아빠가 내내 제 컴퓨터를 썼는데요. 검색창에 이상한 게 있었어요. 절대 아빠랑 같이 어디 가시면 안 돼요. 도대체 손자가 뭘 봤는지 말을 버벅거리기까지 하더라고요. 전 우선 손자부터 다독여서 진정시켜야 할 것 같아 차분하게 말해보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손주가 애써 진정을 하며 다시 말을 하는데 들을수록 믿기지가 않았어요. 손주 컴퓨터 검색창에 아들이 수면제 구입 방법, 교통사고 사망 시 보험금 수령 금액, 교통사고 중 운전자만 생존 등등 교통사고에 대한 내용과 부모가 사망 시 자녀에게 재산 상속이 어떤 식으로 지급되는지도 계속해서 검색을 해봤답니다. 손주 목소리는 계속해서 떨렸어요. 전 손주에게 너무 미안해서 알겠다고 할아버지 아무 일도 없을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전 손주의 말을 듣고도 설마 했어요. 아무리 제 아들이 망나니 같아도 부모를 죽이려고 작정하는 놈은 아닐 거라고 믿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제 아들은 망나니 정도가 아니라 천하의 개 호로 자식이었습니다. 정말 저와 아내를 죽일 생각이었나 봐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아들이 커피를 타왔다면서 종이컵에 커피를 한가득 주더라고요. 전 왠지 먹기가 겁났습니다. 자꾸만 머릿속에 손자가 말한 수면제 구입 방법이 떠올랐거든요.
아들이 준 커피에 수면제라도 들어있으면 어쩌나라는 걱정뿐이었습니다. 전 아들 앞에서는 먹는 척만 하고 슬쩍 커피를 바닥에 버렸어요. 차마 아내에겐 건넨 것까진 버리질 못했고요. 아내에게 도무지 뭐라고 말을 해야 할지 몰라서요. 그런데 차를 타고 몇 분 가지도 않았는데 아내가 금세 골아 떨어졌습니다. 정말 무슨 약이라도 먹은 사람처럼 그냥 잠들어 버렸어요. 어머니가 많이 고단하셨나 봐요. 금방 잠드셨네. 아버지는 괜찮으세요? 피곤하시면 주무세요. 제가 도착하면 깨워드릴게요. 순간 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운전석에 앉은 사람이 정말 제 아들이 맞나 싶을 정도로 무서웠어요. 아들은 자꾸만 저에게 피곤하지 않냐 물었어요. 전 아무래도 안 되겠다 싶어 눈을 감고 잠든 척 했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하더라고요. 차가 자꾸만 비틀비틀 하는 것 같았죠. 저는 실눈을 뜨고 슬쩍 앞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갑자기 아들 차가 중앙선을 넘어가려고 하더라고요. 저는 놀라서 아들이 잡고 있던 핸들을 잡아 세게 돌렸습니다. 바퀴가 금방이라도 터질 것처럼 소음을 내며 미끄러졌어요. 제가 빠르게 핸들을 돌린 덕분에 다행히 사고는 면했지만 차가 갓길로 미끄러져서 중앙분리대에 부딪혔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괜찮으세요? 제가 깜빡 졸았나 봐요. 아들은 연기력이 뛰어났습니다. 정말 자기가 졸음운전을 해서 실수로 중앙선을 넘은 것처럼 굴더라고요. 그 난리가 났는데도 아내는 비몽사몽 눈을 제대로 뜨질 못했고요. 제 아내는 밖에서 비 오는 소리만 나도 잠이 깰 정도로 잠기가 밝은 사람이에요. 아무리 피곤하다고 해도 이 정도로 정신을 못 차릴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전 그 순간 확신했어요. 제 아들놈이 드디어 정신이 나갔구나라는 걸요. 전 그날 아들 앞에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 늙은 부모 챙기느라 고생 많았다 등을 토닥여 줬어요. 그리고 손주에게도 입단속을 시켰습니다. 절대 아무것도 티내지 말라고요. 왜냐고요? 아들놈이란 새끼가 감히 80 먹은 노인을 물로 보고 개수작을 부리니 제대로 본때를 보여줘야겠더라고요. 전 그날 바로 아내를 데리고 병원에 갔습니다. 그리고 위 세척을 받았어요. 그리고 위에서 나온 내용물에 대한 감정도 신청했고요. 얼마 뒤 저의 피해 복수가 시작됐습니다. 아들은 요 며칠 출근하다시피 집에 와서 함께 아침밥을 먹었어요. 그리고 자꾸만 어딜 놀러 가자는 얘기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전 아들놈의 눈동자도 보기가 싫었어요. 이렇게 부모를 빨리 죽이고 싶은 건가 싶어서요. 그때였습니다. 누군가 초인종을 눌렀어요. 전 아들에게 나가보라고 했습니다. 아들이 문을 열자마자 곧바로 경찰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경찰들은 제 아들을 잡으러 왔어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저희와 함께 가주셔야겠어요. 뭐, 신고?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무슨 신고? 아버지, 이 사람들 뭐예요? 아버지가 말 좀 해주세요. 경찰관님들, 지금 당장 이 썩을 놈 좀 빨리 잡아가세요. 지금도 부모 죽이겠다고 차에다가 세제를 넣어놨다니까요. 그랬습니다. 아들놈은 커피에 수면제를 탄 것도 모자라 매일 아침 집에 올 때마다 저희를 준다고 건강차를 만들어 왔는데 거기에 독성 강한 세제를 매일 조금씩 넣었더라고요. 한 번 경험이 있다 보니 전 아들이 주는 음식은 먹지 않았습니다. 모두 다 모아서 신고를 했어요. 그래서 그 안에 든 성분이 뭔지 하나하나 다 분석해서 증거로 모아뒀습니다. 증거를 확보하자마자 신고를 했어요. 아내도 당연히 처음엔 제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자기 아들은 마음이 약해서 그런 짓을 할 녀석이 아니라고요. 제가 보여준 증거들을 보고도 믿지 않았죠. 사실 그 정도 증거만 가지고 아들에게 피해 복수를 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래봐야 누가 죽은 것도 아니니 구치소에서 몇 달 살다 나올 수 있으니까요. 저는 재산 정리도 싹 다 했습니다. 제 아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뭔가 생각했더니 바로 돈이더라고요. 저는 제가 가진 재산의 일부를 며느리와 손주에게 증여했어요. 아들에게는 한 푼도 남기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재산을 나눠주면서 며느리에게 말했죠. 내가 자식 새끼를 잘못 키워서 네 인생을 망치게 했다. 지금이라도 내 아들놈이랑 이혼해.
네가 이혼해도 나한테는 네가 내 유일한 자식이자 며느리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을 거야. 아니에요, 아버님. 제가 배불러서 왔을 때 아버님께서 결혼식도 해주고 집도 사주신다고 했던 바로 그 순간부터 전 이미 아버님 보고 결혼한 거지 그 인간 보고 산 거 아닙니다. 제가 아버님께 얼마나 감사한 게 많은데요. 아들놈이야 구치소에 가든 감옥에 가든 상관없었지만 그 일로 며느리와 손주를 못 보게 될까봐 전 그게 가장 큰 걱정거리였어요. 며느리는 제가 어떻게 하든지 다 믿고 따라주기로 했어요. 전 아들에 대해 신고할 수 있는 건 다 했습니다. 제 돈을 훔쳐간 것부터 불법 도박을 한 내용, 그리고 부모인 저와 아내를 계획적으로 죽이려고 했던 정황까지 모조리 다 신고를 했죠. 그 이후에 어떻게 됐냐고요? 아들은 지금도 구치소에 있어요. 제가 고소한 내용이 워낙 많아서 구치소 안에서도 계속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고소장들 사이에 제가 쓴 편지도 한 통 넣었습니다. 범죄자 새끼에게는 10원 한 푼도 줄 수 없어서 내 이름은 호적에서 아예 파버렸으니까 절대 우리 가족 앞에 나타날 생각하지 마. 혹여나 내 말 무시하고 내 며느리나 손주 앞에 나타나는 날엔 내가 가진 모든 걸 걸어서 다시 감옥에 넣어버릴 거다. 변호사 말이 아들은 교도소에서 한 4, 5년은 있다 나올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무슨 법이 부모를 죽이려고 한 자식 새끼를 멀쩡히 살려두는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는 제 아들 새끼는 이미 죽었다고 생각하고 살기로 했습니다. 사실 꽃놀이를 다녀오던 그날 차 안에서 제 아들놈은 이미 죽은 거나 다름없으니까요. 아내는 충격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하고 있지만 저와 며느리가 옆에서 잘 챙기고 있어요. 손주도 대학을 다니며 열심히 살고 있고요. 못난 자식 하나 때문에 평생을 마음 졸이며 살았지만 앞으로 얼마나 남아있는지도 모를 제 인생은 제가 아끼는 사람들만 생각하면서 살기로 했습니다. 여러분도 자식 걱정만 너무 하지 마시고 스스로를 돌아보며 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저의 기나긴 인생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